네,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문재용입니다. 6월 모의고사 보시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시험이 아마 어렵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좀 침체된 분위기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학생들 뭐 이제 시험 후기를 보면은 난 지금까지 한 번도 1등급이 안 나온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2등급이 나왔다. 심지어는 3등급이 나왔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어려웠던 시험이 맞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좀 극복을 해 나가야 될까? 이 해결책을 제가 이제 드릴 건데, 사실 일단 이번 시험 볼 때 저도 제일 궁금했던 점, 제일 이제 우선적으로 확인했던 게 작년에 한 차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육 정책적으로 좀 출제 경향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선지를 좀 더 헷갈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지문 자체를 너무 어렵게 하기보다는 뭐 지문이 쉽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지문을 너무 어렵게 하기보다는 선택지를 되게 헷갈리게 만듦으로써 문제 난이도가 확 높아졌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이 많이 양산이 되었었는데 이번 6월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기조를 이어간다는 게 일단 좀 어느 정도 확실해졌고, 물론 뭐 9월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공부하실 때 2년 전, 3년 전 거는 한 절반 정도의 참고밖에 안 된다는 점.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뭐 예전 기출문제에 있는 코드만 정확하게 학습을 했어도 충분히 1등급이 나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좀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 기출이 무의미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전 기출이랑 똑같은 것도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뭐 이 정도로 일단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새로 추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기준을 좀 정해 드릴게요. 주장부터 벌써 헷갈리신 분 있을 거예요. 뭐 3번 가신 분들 있죠, 그쵸? 그러니까 20번, 그리고 빈칸 추론 33, 34, 그 다음에 요약 문제 이제 40번. 여기에서 이제 헷갈렸다. 선지 두고서 헷갈렸다. 뭐 2개, 3개 두고 헷갈렸다. 이거는 이제 이번 변화된 수능 출제 경향성에 대한 적응이 부족한 거죠. 뭐, 그러니까 이제 적응을 해야 하면 되는 거예요. 나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작년 기출하고 지금 이번에 본 6월을 기준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 기출은 오히려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옛날 기출은 선지가 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이 조금은 달라지셔야 됩니다. 예전처럼 하는 거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전 거를 뒤엎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0점 조절이라는 제 말을 썼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이랬어요. 그냥 방향성만 읽으면 돼요. 이를테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플러스다라는 것만 알아도 답이 나왔어요. 밑줄과 물결 둘로 나눴을 때 빈칸에 물결 내용 들어가면 되겠네? 만 알아도 답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선택지를 봤을 때 물결 내용만 한 3개 들어있고요. 뭐 플러스다라고 했을 때 플러스만 한 3개 있어요. 그 안에서도 가려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연습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평소에 안 하던 걸 하느냐? 아니거든요. 자, 똑같이 늘 하던 대로 문제 풀 거예요. 조금만 그런 것만 신경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금 이거는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 아, 그래, 뭐 출제 경향성 바뀌어가지고 틀린 거는 이제 뭐 적응하면 되는 건데, 기존의 걸 그대로 답습을 했는데도 오답률이 이렇게 나온다? 자, 이거는 좀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이를테면 뭐 29번에 이번에 어법 문제가 초토화가 됐는데, 이거는 고일모의고사에 정말 똑같은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출에 이미 나왔었던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1번 뭐 정답률 15%? 저는 이거 고난도 문제라고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던 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37번 같은 경우도 뭐 정답 1번인 거 뭐 처음 아니잖아요. 그쵸? 게다가 문제풀이 방법. 38번도 되게 오답률이 높았었는데 37 그리고 38 둘 다 기존의 거랑 그렇게 크게 새롭다라고 할 만한 건 없었어요. 원래 하던 대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자, 39번, 38번 문장 삽입 역시나 제가 문장 삽입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쓸 거 다 썼어요. 새로운 패턴이 나올 수가 없는 상태고, 작년 수능 39번 문제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거의 이제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새로운 패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패턴대로 다 풀린다라는 거. 그래서 제일 심각한 건 요거예요. 요 3개. 이 3개를 진짜 다 틀렸다? 이거는 기출문제 공부가 안 돼 있거나 또는 방향성을 잘못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영어 자체가 약해서 틀리셨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 3개를 좀 기준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요거 빼고 저 여기에서 좀 많이 틀렸어요. 그나마 괜찮아요. 그나마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하고. 근데 여기서 유독 많이 틀렸다. 빨리 따라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어 기본기 공부하시면서 독해 코드를 잡는 것까지 동시에 병행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해설을 할 건데, 늘 하던 대로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아시겠죠? 늘 하던 대로 문제를 풀 거고, 20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정답률이 72%인데 35번 그 무관한 문장 있죠. 걔보다 정답률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빼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해설할 때 모든 지문을 다 칼같이 해석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 일단 시간적인 문제도 물론 있거니와 최대한 실전처럼 풀고 싶어서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이제 문제 풀 때 그냥 처음부터 그렇지 이해됐어? 답 나왔어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특히 이번 같은 시험은요, 아마 2번, 3번 읽은 지문이 정말 많을 거예요. 나 분명 내용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선지 봤는데 답이 왜 이렇게 여러 개지? 그래서 또 읽고 다시 선지 보고 또 읽고 아마 요 반복을 하느라 시간을 굉장히 많이 날리셨을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한번 정확하게 읽고 방향성을 잡는 거, 요거는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괜찮아요. 한번 정확히 읽는다고 해서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문제는 2번, 3번 계속 읽으면서 무의미한 시간 낭비하는 거,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뭐 제가 중간에 여기부터 볼게요 라고 해도 실전에서는 다 읽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기본적으로 다 읽는 거 전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간 모자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 한번 이거 볼게요. 일단 기준을 좀 잡아야 되니까 세상이 점점 더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인대요. 뭐에 의해서냐면 계속해서 확장되는 기계의 영향이 되겠죠. 전반적으로는.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인공지능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대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세상이 이렇게 기계랑 인공지능의 영향을 이제 받게 되고 있는데, 자, 그럼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상상을 한다고 합니다. 뭐 두려워하면서 또는 기대하면서 미래를 상상한대요. 어떤 미래냐면은 인간의 의사결정에 역할이 감소되는 미래가 되겠죠. 이제 뭐 기계가 어차피 다 해주니까 뭐 인간이 할 게 없네. 인간이 뭐 결정할 게 없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 보이셔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상상한다고 했죠. 이 상상이 올바른 상상이면 글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상상하라고 냅두면 되니까. 글을 쓰는 이유는 야, 니네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근데 틀렸어. 그래서 글 쓰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인간의 역할이 감소할 것이다? 아니죠. 반대로 오히려 인간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다. 뭐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그 정도 일단 기준 잡고서 빠르게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는 일단 뭐 AI 나오고 뭐 자율주행 자동차 나오는데 빠르게 읽어주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고,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문장 봅시다. 어쨌든 우리의 실수를 하는 이 능력은 잘 입증이 되었대요. 그래, 인간은 불완전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어때요? 인간의 역할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에요. 이제 뭐 기계가 다 하는데 뭐. 그다음 인간 실수도 많이 하잖아. 인간이 할 게 없어. 라고 해서 약간 인간 마이너스 내용이었더라면은 하월보 나왔으니까 예상하던 거 나왔죠. 이제 반전. 인간이 할 게 없는 게 아니다. 인간 할 거 있어. 그 내용으로 바뀔 거예요. 자, 확인해 보십시다. saving grace. 이게 뭐 장점이란 뜻인데 이거 단어 안 외우고 있어도 느낌 오지 않아요? grace가 이제 좋은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인간의 어떤 결정 또는 이제 어떤 결단의 장점은 is to be found. 발견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도 또한. 자, 나왔죠. 인간이 결정하는 능력, 이것의 장점, 발견될 거라는 거예요. 즉, 인간이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이 나온 거죠. 그 다음 잘 보세요. 이 문장을 정말 잘 해석해 주셔야 되는데 이 really이 부정어잖아요. 부정이잖아요. 거의 없는. 즉, 증거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요. 어떤 증거가? 자, 대절이 앞에 있는 증거 수식해 주는 겁니다. 어떤 증거냐면은 첫 번째, AI의 틀리지 않음을 시사하는 증거는 거의 없대요. 즉, AI는 완벽하다. 절대 안 틀려. 라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까 인간 실수한다고 했죠. 누구도 실수해요? AI도 실수해요. 실제로 저 작업할 때 챗봇 쓰거든요. 실수 엄청 많이 해요. 때려주고 싶어. 미칠 것 같아. 참 여기까지. 이걸 일단 초등학생이 봐도 AI와 인간의 대비가 나타나 있는 지문인 거는 맞죠.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실수예요? 아니죠. AI 실수합니까? 네, 실수합니다. 인간 실수해요? 네, 실수해요. 즉, 둘 다 완벽하지 않아요. 둘 다 결함이 있어요. 아까 나온 표현을 빌리자면 fallibility가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요게 차이점이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참고로 이제 뭐냐면은 이 앞에 suggest랑 이제 병렬 구조인데 미래에 그것을 예측할 증거가 없대요. 그럼 그것이 뭐냐? 아까 나왔던 요 실수하지 않는 완벽함을 말한다 보시면 돼요. 즉, AI는 미래에도 완벽해질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앞으로도요. 자, 그 다음 It is crucial that 나왔잖아요. 글 쓰니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자, 앞에 설령 지금 제가 한 것처럼 파악 못 하셨더라도 요거 잘 읽어주셔야 되겠죠. 근데 요거를 잘 읽으려면 이 앞에 요 설정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것만 딱 읽어서 답 나온다? 사실 그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볼게요. right는 많이 나왔습니다. 얘는 관점이란 뜻이에요. 인간의 어떤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관점에서 봤을 때 뭘 받아들이냐면 자신의 오류, 실수할 수 있음 이거를 이제 받아들인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요 능력을 활용한대요. 즉 우리가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crucial, 중요해진다는 거죠. 뭐 하는 능력이냐? 그러한 실패를 극복하는 능력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뭐예요? 우리 자신을 위치를 시킨다고 합니다. 뭐로써? 감시자로서요. AI의 어떤 성장과 AI의 활용을 감시하는 역할로서 인간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될 거라는 거죠. 아, 그럼 됐어요. AI도 인간도 실수를 해요. 근데 인간만의 장점이 뭐예요? 이 글은 인간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하월보 뒤부터 나왔습니다. 인간은요. 내가 실수를 한다는 것을 accept해요. 나 실수해. 오케이, 인정. 인정을 하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이거를 overcome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AI는 자기가 실수를 해도 이거를 극복하려는 그런 어떤 의지나 결단이 없어요. 이 글에 따르면은. 근데 인간은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인간 대 AI 중에서 인간 우수하다. 인간이 더 우수하다. 그 점은 인간이 실수를 안 해서가 아니라 이거를 인정하고 극복하려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AI의 어떤 실수를 감시할 만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주제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보면요. 3번 보세요, 3번. 3번 이제 왜 안 되는지 아시겠어요? 실수를 보완하기 위해, 그럴 수 있잖아요. 괜찮잖아요. 실수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보세요. AI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인간이 AI를 활용해야 된대요. 즉, 인간이 AI한테 의존하는 거거든요. 아니, AI 완벽해요? 아니잖아요. 실수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AI한테 의존한다고요? 이건 마치 영어 5등급 나오는 사람이 5등급한테 과외 받아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둘 다 실수한다니까요. 그래서 AI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방향성이 틀린 거예요. 이건 방향성으로 풀 수 있어요. 이건 AI를 긍정하는 글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3번으로 가시면 안 되겠고 5번 볼게요. 오류 극복 능력을 활용해야 된다. 그쵸? 이게 인간의 장점이잖아요. 됐죠? AI가 앞으로 확산이 될 텐데 문제는 AI도 실수를 해. 그래서 이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이 능력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정답은 명백하게 5번이 되겠습니다. 되셨겠죠? 자, 그 다음 21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1번 이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마지막 문장에 통째로 그냥 밑줄이 쳐져 있다 보니까 이거는 후반부의 어떤 방향성인가를 좀 잘 파악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구조에서 전반부랑 후반부랑 방향성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식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문맥, 앞뒤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처음에 여기까지가 일단 투동사고 위 아웃에서 주어 동사가 시작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요 너비랑 DP로 나눠서 글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이항 대립을 잡으실 수도 있는데 바로 아니라는 게 보이죠.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게 나오잖아요. 자, 이게 정말 수능 영어의 페이커 같은 존재죠.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나레이 법비. 이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저는 요거를 A, 얘를 B로 잡아서 얘의 대비로 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우리는요, 번아웃을 뭐로서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서가 아니라 스펙트럼으로서 이해를 해야 된대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이 글은 일단 중심 소재가 번아웃이네요. 여기까지 봤을 때는. 그래서 번아웃을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번아웃을 상태로 보는 관점이고요. 하나는 이것을 어떤 스펙트럼, 즉 범위로 보는 관점이에요. 범위나 정도로. 자,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쓴이가 강조하는 쪽은 당연히 이제 범위 쪽이 되겠죠. 즉 상태로 보는 게 아니라 범위로 봐야 된다. 자, 요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범위로 본다는 게 어떤 걸까? 좀 더 볼게요. 그 번아웃에 대한 대부분의 대중들의 어떤 담론 속에서, 대화 속에서, 논의 속에서 우리는요, 노동자들에 대해서 말한대요. 자, 이 사람들은요, 번아웃 됐대요. 번아웃 됐다고 말하는데 마치 뭐인 것처럼 말해요? 그 상태가 흑백의 상태인 것처럼 얘기를 한대요. 자, 이거 가정법이잖아요. 걔는 마치 내 엄마처럼 잔소리를 해. 걔가 내 엄마예요? 아니죠. 흑백의 상태예요? 아니죠. 실제로 흑백의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밑줄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참고 스테이러스가 이제 지위 위치입니다. 제가 아까 상태라고 잘못 해석했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그 지위나 위치가 흑백인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한대요. 이 흑백이라는 게 이걸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즉 얘는 지금 번아웃 상태야. 또는 번아웃 상태가 아니야. 이렇게 yes와 no로 딱 떨어진다고 보통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흑백의 관점은요.
cannot account. 설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뭐를요? 다양한 번아웃의 경험을요. 아, 그렇죠. 다양한 번아웃의 경험. 즉, 번아웃이 있다, 없다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범위가 되겠죠. 다양한 어떤 범위 속에서, 즉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양한 번아웃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번아웃은 흑이야, 백이야 이것만 얘기한다면 이 중간에 얘네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중간지대가 존재한다라는 점, 자, 이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주제 확실해졌죠, 그렇죠? 역적 연결사도 쓰였고 거의 확정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번아웃이라는 거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뒤에는 좀 이제 빠르게 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만약 이제 번아웃 사이에 명확한 경계가 있다면, 즉 번아웃이 있다 없다 이 경계가 있다면요, 우리는요 좀 패스할게요. have no good way. 방법이 없을 거래요. 좋은 방법이. 뭐하는? 사람들을 분류할 방법이요. 자, 이 사람들은요 자신이 번아웃이라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그들의 일을 유능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아니 번아웃이라면서 근데 자기 일을 잘한대요. 즉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중간 상태에 있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중간 상태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중간지대, 중간 상태. 이 중간지대에 있는 이 사람들을 설명하려면은 스테이트로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스펙트럼으로 설명을 해야 이 사람들을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도요, 이 중간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실게요. 이 데이가 이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사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요,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대요. 뭐 하지 않고도요, 완전히 번아웃이 되지 않은 상태로요. 다 태우지 않았어요. 조금 에너지가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는 건 맞아요. 이 중간 상태에서. 자,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이어서 번아웃은 최후의 어떤 단어를 갖고 있지 않는다라고 나왔는데, 그럼 문맥상 마지막 문장이 의미하는 거는 이 중간지대의 사람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라스트가 아니에요. 라스트가 아니라 이 중간지대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답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지대 찾아주시면 돼요. 번아웃을 경험하는 건 맞는데 완전히 다 소모된 건 아니다. 그래서 last word가 아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걸 제일 잘 표현한 게 2번 보실까요? 그래서 room은 여지나 공간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여지라고 해석을 해볼게요. 여전히 뭐의 여지가 있어요? 더 큰 정도의 고갈될 여지가 있대요. 아, 그렇죠. 여기가 번아웃 제로 상태, 여기가 번아웃 만땅인 상태라고 했을 때 중간지대에 있다라는 거는 좀 더 번아웃이 심화될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직 번아웃이 완벽하게 온 게 아니잖아요. 자, 2번이 정확하게 그 중간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나머지 오답도 좀 분석해 드릴게요. 오답률이 좀 높은 것들은 선택지 보면요. 1번에 번아웃에 대한 대중의 담론은 끝에 도달하지 않았대요. 즉 아직도 뭐 어떤 좀 더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할 여지가 있다는 건데, 이게 대중의 담론에 대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후반부 내용은. 중간지대랑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끝까지 다다르지 않았다란 여기에 대충 꽂히면 안 되는 거예요. 퍼블릭 디스커션에 대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 all or nothing. 이게 바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완전히 번아웃이 왔거나 아니면 아예 안 왔거나. 근데 이게 번아웃 증상에 적용이 된다? 안 된다가 이 글의 핵심 내용이었죠. 정반대 내용이에요.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4번. 요 고갈 상태는요, 다양한 방식으로 극복이 된대요. 그것의 어떤 증상 심각도에 따라서. 즉, 이 정도 번아웃일 때랑 이 정도 번아웃일 때 그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건데, 그런 내용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그러니까 4번은 나름 이 글의 전제를 기반으로 한 내용은 맞아요. 번아웃은 다양한 범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자, 0점 조절 다시 해야 된다고 했죠. 예전 같으면은 이거 다 그래서 뭔가 나올 법한 내용이네? 싶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끝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나왔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5번으로 되게 많이 갔는데, 그 고갈의 정도, 에너지 고갈의 정도는 개인의 인식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했는데, 이 차이점이 발생하는 원인이 나온 적이 있어요. 누구는 고갈이 좀 덜 됐고 누구는 고갈이 많이 됐고, 이게 개개인의 인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전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5번을 가셨다면은 이거 본문에 근거 있는지 체크하셨어야 돼요. 전혀 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본문에 없는 내용은 답으로 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다만 본문에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기 위해서 이거를 막 깨알같이 다 읽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저희한테는 중심 내용이면 충분해요. 이 글의 중심 내용은 아까 여기서 나왔잖아요. 이 중심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이다라는 것만 파악하셔도 아, 저거는 나온 적이 없구나라고 금방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좀 기준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 2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요지 문제가 정답률이 낮은 것 역시도 뭐 새로운 일은 아닌데 자, 얘는 왜 이렇게 좀 어려웠나 한번 봅시다. 처음부터 볼게요. 역시나 여기서도요. 이 둘로 지금 나눠놨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수렵체지물이랑 그 다음에 언어 공동체 이 둘로 나눠서 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죠. 여기서는 이 둘의 공통점에 주목하고 있어요. 얘네 둘 다 어떻대요? 언어의 확산이 가치를 형성했대요. 일단은 공통점에 주목합시다. 자, 그 다음 사실인데 이 모두가 able to speak and listen 여기까지 모두가 다 말을 할 수 있고 또 말을 들을 수 있대요. 자, 그렇다라는 이 사실은요. had to be accommodated. 수용되어야 합니다. 윤리적으로요. 그렇죠? 그 다음에 it was via가 뭐뭐를 통해서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대략적인 어떤 평등주의를 통해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뭔가 잘은 모르겠는데 누구나 다 모두가 다 말을 할 수 있고 말을 들을 수 있다? 아, 그래서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건가? 약간 요 정도 느낌을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인간이 왜 다 평등하냐면은 인간이면 누구나 다 이성적 사고를 뭐 가질 수 있으니까 또 인간은 이제 다 말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평등하다. 이렇게 이제 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요 소통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은 동등하대요. 계속 반복되는 거 좀 보이시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it was believed that 대생략된 거예요. 다음과 같이 믿어집니다. 뭐라고 믿어지냐면 인간은 동등해야 한다고까지 믿어진대요. 그리고 적어도 상대적으로 그렇다라고 이제 믿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 글은 인간이 평등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평등하다는 근거가 뭐였어요, 아까? 바로 언어였죠, 언어.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아까 말의 확산이 가치를 형성한다고 했는데 이 가치라는 것은 평등이란 가치가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인간은 다 말을 할 수 있어요. 언어를 공유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다? 동등하다. 평등하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중심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규범에 의해서요. 자, 갑자기 빅맨이 나왔는데 약간 구체적 예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고대의 좀 이제 거물, 큰 사람들은요. 허락되지 않았대요. 뭐 하도록? 뭔가 이제 통제적으로 행동하도록 허락되지 않았대요. 그리고 현대의 오피스 매니저, 이제 뭔가 관리자들도 역시 허락되지 않았대요. 누군가를 at will, 자기 마음대로 침묵시키도록 허락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나 거물이고 관리자고 대단한 사람이니까 다들 닥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동등하지 않은 거니까 그거는. 누구나 똑같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이런 식으로 역시나 예시에서도 평등, 동등함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보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자, moreover 나왔는데 사실 moreover에서 반전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비슷한 내용이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요 정도 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좀 시간이 많이 쫓기시는 분들은 여기 정도까지 읽고 뒤에는 좀 빠르게 훑어보셔도 괜찮습니다. 한 번만 더 그냥 체크해 볼게요. 자, 보시면요. 또 동등한 나왔네요. 말과 그리고 말을 듣는 것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은요. 촉진한대요. 다음 개념을요. 아까랑 똑같네. 누구나 말을 할 수 있다? 이게 어떤 가치관을 만들어낸다고 했죠? 그 가치에 대해서 나올 것 같아요. 자, 뭐냐? 재산은요. 공동으로 이제 보유가 되어야 된대요. 이게 첫 번째네요. 이 개념과 두 번째. 어떤 물건과 식량인데요. 특정한 어떤 물건과 식량들이 공유되어야 된다. 자, 다 같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공유가 지금 반복되고 있네요. 다음 세 번째, 모두가 had a duty, 의무를 갖고 있대요. 다른 모두를 돌볼 의무를요. 즉 각자가 그냥 각자 도생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눠 쓰고 같이 협력하고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이 추가되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언어가 어떤 가치에다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가치에는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라는 내용도 있고 거기에 어떤 재산이라든가 물건들을 같이 공유하고 또 모두가 서로를 돌봐주는 뭔가 협력하고 이런 가치들이 지금 나열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역시나 뭐 완전히 주제가 바뀌거나 그런 건 없죠. 그냥 이런 내용들이 살짝 더 추가가 된 겁니다. 이거 그냥 하나로 묶어서 봐주시면 돼요. 이게 어떤 언어가 가치에다가 기여를 하고 있구나. 영향을 주고 있구나. 이 정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전은 없어요. 자, 그럼 답 내볼게요. 핵심 키워드 나왔죠? 언어와 그 언어가 가치에 영향을 준다. 요거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답이 몇 번이냐면은 자, 4번 보세요. 나 이거 답 미리 보고서 이거 판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의사소통의 평등성. 누구나
말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공조 가치 기반을 형성했다. 이거 그대로 나왔잖아요. 답 4번으로 해주시면 돼요. 저는 늘 풀던 대로 푸는 거고요. 제가 하는 풀이는 제가 실제로 이 문제를 풀었을 때 풀이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답을 미리 아는 상태에서 끼워 맞추는 풀이를 한 적은 없어요. 아시겠죠? 5번으로 좀 많이 갔는데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원을 공유하는 평등한 사회를 건설했다라고 이제 나왔잖아요. 자원을 공유하는 평등한 사회를 건설했다라고 했는데 자, 잘 보세요. 이거 헷갈릴만 해요. 나름 키워드도 지금 겹치고 있고 뭔가 대충 읽으면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시제랑 사실과 당위 좀 구별해 주세요. 간단한 예시 하나만.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라는 말은 너 공부 열심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라는 말은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는 말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즉 공부 열심히란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쟤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진 않겠죠. 마찬가지 여기서도 지금 방금 전에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요. 찾아볼게요. 여기요. 이들이 평등해야 된다고 믿었다고 했죠. 즉 평등한 상태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등할 수 있는 밑바탕이나 근거, 개념, 가치는 있어요. 근데 평등한 상태를 만들었다? 그거 완성했다? complete는 아닌 거죠. 되셨습니까? 뭐 마지막에도 슈도 나온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만약 너가 무언가를 가져오면은 모두를 위해서 충분하게 가져와야 된다. 같이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평등한 사회였다? 사회이다? 라고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 슈드 나오고 있어요. 슈드가 쓰였다는 거는 실제로 그런 사회가 지금 완성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겁나 쪼잔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선택지 거르는 방법은 제가 예전부터 종종 써왔거든요.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이번에 좀 변화된 수능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장착하면 좋은 무기예요. 예전에는 사실 여기까지 꼭 알아야 된다 강요를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젠 좀 아셔야 돼요. 자, 건설했다? 아닙니다. 건설 이제 해야죠. 기반은 형성된 건 맞지만 평등한 사회가 딱 건설되었다는 아닌 거예요. 쪼잔해요. 네, 5번 헷갈릴만 합니다. 인정. 이번에 공부하셔야 돼요. 이번 기회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3번하고 24번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항 대립 중에서 제일 발견하기 힘든 게 사실 변화예요. 왜냐면은 역접 연결사를 잘 안 쓰거든요. 물론 이제 쓴 문제도 한 문제 나왔죠. 근데 대체로 잘 안 쓰기 때문에 아마 변화가 나왔을 때 좀 많이 헷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변화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들은 워낙에 기출해서 많이 반복이 되었어요. 가장 많이 쓰였던 게 뭐냐면은 자, 얘도 네임드예요. 정말 중요한 애입니다. No longer,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다. 그는 더 이상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다. 예전에 어땠다는 거예요? 친절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안 친절해졌다는 거잖아요. 자, 요거 외에도 사실 이건 너무 잘 쓰는 단어라서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상태가 되었다. 이런 거 이제 대표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 말고 시간상의 대비라든가 가장 결정적인 게 이거잖아요. From A to B. A에서 B로의 변화. 자, 이런 표현들 나왔을 때 이 글은 변화하기 전과 후로 나눠서 읽어야 되겠다. 이 정도는 좀 감을 잡아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예전 기출에서도 할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일단 while이 나왔으니까 강조점은 이제 콤마 뒤에 있는 거잖아요. 자, 강조점 잘 챙겨주시고 많은 도시에 이제 쇼핑하는 사람들이 drawn, 끌린대요. 어떤 개념에? 어떤 음식을 사고 먹는다는 개념에 끌린대요. 어떤 음식? 자연과 연관된 음식이요. 그렇죠. 이거 완전 인공적으로 만든 거예요 하는 음식보다는 이거 완전 자연산이에요. 이게 더 먹고 싶지 않아요? 자연과 관련되었을 때 좀 더 먹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는 하지만 이거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었구나. 잘 보세요. 자연인데 이 광고에서 주장하는 자연은요. no longer. 더 이상 뭐가 아니었대요? 그 음식을 만들어낸 자연이 아니었대요. 즉, 광고 속 자연과 음식을 만들어낸 실제 자연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 거죠. 자, 여기까지. 자연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변화이면서 어떻게 보면 개념상의 어떤 설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접근하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진짜 다 괜찮습니다.
일단 광고에서 주장하는 광고 속 자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온 게 실제로 음식을 만들어내는 어떤 자연이니까 얘가 실제라고 할게요. 실제 자연. 자, 요 둘이 어떻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뭐 같은 적도 있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어서 많은 광고에서 주장하는 자연은요. 뭐랑 관련되어 있느냐? 그 식품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오로지 광고의 부속물로서만 관련이 있대요. 그러니까 only를 썼다는 거는 관련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관련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얘를 이제 사실상 부정어로 봐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은 그렇게 막 영양가가 있는 질문은 아니에요. 그냥 광고 속 자연은 자연하고 별로 관련 없어. 그냥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앞에랑 똑같은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것은 명백하게 사실인데 어디에서도 사실이냐면은 요 사회학자인 헨리라는 사람이 decline of referentials라고 부르는 거랑 관련이 있대요. 이거 뭐 예쁘게 뭐 지시성의 하락이라고 번역 실전에서 못하겠죠. 버리시고 그 뒤에 거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얘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많이 어렵잖아요. 부연 설명이에요. 자, 그럼 tendency가 나오면은 투동사를 예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tendency of A 투동사 이렇게 된 거예요. A가 투동사는 경향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가 뭐하는 경향성? 그 자본주의 하에 말들이,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단어들, 말들, 표현들이 뭐하는 경향성이 있느냐? 나왔죠. become separated. 분리가 되었대요. 뭐로부터? 의미 있는 연관성으로부터. 즉 이제는 더 이상 의미 있는 연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 말 되게 어렵죠? 연결해 봅시다. 변화라고 했어요. 변화. 변화가 발생했다는 거는 예전과 지금이 다르다는 건데 지금 더 이상은 이 둘이 같지 않다고 했으니까 예전엔 같았다는 거죠. 그 다음 유의미한 연관성으로부터 분리가 되었다는 건 원래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었다는 거죠. 즉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요. 이 광고 속 자연과 실제 자연이 어느 정도 일치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어떻게 바뀐 겁니까? 이 둘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쪽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 변화예요. 되셨습니까? 얘네가 공통적으로 말하려는 게 이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으로서 지금 나온 게 자본주의의 영향이라고 나왔죠. 자본주의 사회가 되니까 이제 막 광고할 때 막 과대 광고를 하는 거죠, 일종의. 우리는 완전 자연산이에요. 자연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연에서 만들었다는 거는 원래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람이 물도 안 주고 비료도 안 주고 진짜 말 그대로 완전 자연이 만들어낸 거. 그런 거 없잖아요. 다 사람이 물 주고 비료 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밭에서 자랐다는 걸 이제는 어때요? 그냥 자연이라고 표현을 해버려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자연이 아닌데 뭐 그런 거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자연의 의미랑 지금의 자연의 의미가 달라졌다는 거죠.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도 또 become a custom하고 나와요. 음식 광고들은 도와준대요. 이 쇼핑객들이 적응하는데 도와준대요. 뭐에 적응하는데? 나왔잖아요. New definition. 새로운 말의 정의에 적응하도록 도와줬대요. 이를테면 fresh라든가 natural의 정의에 적응하는데요. 그리고 이 정의는요. 이제는 어때요? 반대라고 간주가 된대요. 그들의 종래의 의미에, 전통적인 의미에. 확실해졌죠. 여기까지 읽었는데 변화가 안 보인다? 기출 잘못 공부한 거라니까요. 자, 전통 나왔잖아요. 전통. 전통적인, 종래의 의미. 얘가 이제 올드가 되겠죠. 기존의 의미. 그리고 new definition이라고 나왔잖아요. 새로운 의미. 그 새로운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인간이 아무런 개입을 안 한 그 자연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뭐 땅에서 났으면 자연일 거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글은요, 이런 광고에서 쓰이는 자연적인 것 또는 뭐 신선한 것의 의미의 변화,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건 마지막까지 읽으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은 게 그 마지막 문장 한번 보실까요? 이 데이가 가리키는 게 이런 새로운 정의예요. 이 새로운 정의들은요, better met, 더 잘 충족을 시켰대요. 쇼핑객들의 열망을요. 비록 허세 가식이 있지만, 즉 약간 좀 진실성은 떨어지지만 어쨌든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 욕구를 채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 이 사람들 지금 사기치고 있네? 아니, 지가 비료 주고 물 주고 했으면서 무슨 자연이야, 거짓말하고 있네? 가 아니에요.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바로 쇼핑객들이 원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걸 나름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멋대로 얘들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네, 이거 잘못됐다는 거네 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거 하나 조심합시다. 자, 그래서
1번으로 혹시 이제 가신 분들은 이거를 아까 그 마지막 문장이라든가 그 전반적인 상황 이해를 못하고 제멋대로 이거 마이너스네라고 판단했을 수 있어요. 얘 지금 속이고 있네, 사기꾼들이네.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건 그쪽입니다. 자, 그래서 신뢰도의 하락? 아,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 지금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신뢰도 하락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연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 너무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체인지 썼잖아요. 뭐의 변화를 써요, 아까? 단어의 의미의 변화. 무슨 단어 말하는 거예요? 자연, fresh, nature.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선생님, 네이처가 없는데요? 네이처 이거 핵심 키워드인데 네이처가 없는데요? 제발 그러지 맙시다. 이게 네이처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음식 광고랑 관련해서 네이처를 포함한 단어 의미의 변화. 요게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답 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3번은 어떻게 봐도 네이처라고 할 만한 게 없죠, 그렇죠? 네이처를 포함할 만한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3번으로도 많이 가셨던데 당연히 답이 될 수가 없고요. 4번도 마찬가지고 5번은 왜 틀렸느냐? 지금 뭐 광고도 있고 의미 있는 단어 연계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의미 있는 단어 연계의 필요성? 이 말은요, 쌤, 단어 사이의 의미가 사라졌다고 했잖아요. 이거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거는 지금 이 상황을 플러스로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보는 거죠. 예전처럼 의미 있는 연계가 없어졌잖아요. 이거를 다시 좀 살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 라는 건 얘를 마이너스로 보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necessarily 안 돼요. 지금 문제 없어요. 그냥 이대로 연계성 없어도 돼요. 이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니까.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5번도 나름 매력적인 오답이었는데 necessary에서 딱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필요성이란 말을 썼다는 것 자체가 방향성이 반대인 겁니다. 자, 이런 선택지 분석 예전에 제가 자세하게 안 했거든요. 왜냐면 예전에는 그냥 주제가 나오면 바로 그냥 답이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분석을 안 했어요. 제가 해설강 이제 쭉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할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이제는 좀 필요성이 느껴져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새로 바뀐 거예요. 이런 거 읽어낼 줄 아셔야 돼요.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자, 이것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24번으로 가겠습니다. 제목 문제인데 자, 얘도 새로운 건 없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바로 이게 하고 이제 이해하기가 쉬운 지문은 분명 아니에요. 처음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뭐 옛날에 선사시대 그 동물 예술가들은 그 모델링 섀도우스라는 걸 그렸대요. 자, 이것도 이제 실전에서 예쁘게 번역하기 힘들겠죠. 이게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는 말이라든가 뭐 소한테 볼륨, 입체감을 준대요. 뭔가 몸이 볼륨감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볼륨에서 입체감이에요. 근데 딱 첫 문장 읽자마자 예술에서 그림자를 활용해서 입체감을 준다는 거구나 이해하면 너무 좋은데 그마저도 힘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 그 뒤에는 이제 또 뭐 그리스 얘기가 나오니까 이 글은 적어도 선사시대 또는 그리스 또는 이집트 이 어느 하나가 주제는 아니구나. 요건 아시겠죠? 이것들을 묶으셔야 돼요.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를 뭔가 활용하고 있구나. 요 정도 파악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벗이 나왔으니까 앞뒤로 대비되는 거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cast shadow라는 게 나왔는데 얘가요. 나런틸 구문이에요. 언제까지? 이거 소리 띄어쓰기. 기원전 400년 정도 전까지는 서구 예술에 등장하지 않았대요. 즉 400년 이때가 되어서야 기원전 40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cast shadows라는 게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별하셔야죠. 아까 나왔던 건 모델링 섀도우스죠. 얘는 무려 32,000년 전에도 존재했던 거예요. 되게 역사가 깊어요. 근데 cast shadow는 상대적으로 어린애예요. 불과 기원전 400년이에요. 섀도우가 종류가 여러 개구나. 이 정도 파악하셨습니까? 구별하셔야 돼요. 자, 체크합시다. 모델링 섀도우 밑줄 표시해 주시고요. cast shadows 물결 표시해 주세요. 자, 이 섀도우의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구나라는 거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쌤, 여기서 저 파악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은요, 그 다음에 엄청난 힌트가 또 나오거든요. 이 문제 한번 보시겠어요? 그리스랑 로마 사람들은요 최초였대요. 뭐한? transition, 이동을 한. 이동 나왔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from A to B 나왔죠? 자, 그럼 이거 변화잖아요. 뭐에서 뭐를 변화해요? 모델링 섀도우에서 cast 섀도우로 변화를 했대요.
그렇게 한 최초가 그리스랑 로마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이요. 아, 이 글은 이렇게 그림자 스타일의 변화에 대해서 지금 서술하고 있구나 뜨셨죠? 그래서 이 글은요, 선사시대 사람들이 주인공도 아니고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주인공도 아니에요. 그냥 그 변화 과정을 쭉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도 확신이 안 들면은 좀 더 읽어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장 전 한번 보실까요? Ever since. 그 이후로 이 그림자를 묘사하는 관행은요, 발달해 왔대요. 그렇죠. 발달해 왔다? 변해 왔다는 거잖아요. 아, 그림자를 묘사하는 방식이 계속해서 변해 왔고 발달해 왔구나. 이거 말하는 거예요. 자, 뭐와 더불어서 그거에 대한 좀 비판적인 분석과 더불어서요. 자, 뭐함에 따라 예술가랑 이론가들이 관여하는 거죠. 지속적인 어떤 토론, 논의예요. 뭐에 대한? 이 그림자 표현의 중요성에 대한. 자, 그래서 주제 나왔습니다. 이 글은 그림자를 가지고 뭔가 표현하는 예술적인 어떤 그림자 기법에 대한 거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하나로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변해오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보면요. 1번 보실게요. Shadow in art. 너무 좋죠. 이거 키워드예요. 얘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것의 journey. 여정이래요. 여정이 뭐예요? 이게 변화잖아요. 얘가 걸어온 여정, 얘가 지금까지 밟아온 그 역사, 변화의 과정, 이걸 말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세요. 이 표현을 몰라서 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From onward 하면요, 그 이후로 쭉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선사시대 동굴 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쭉. 즉, 전체 이 변화 과정을 다 포함하고 있는 표현이 맞습니다. 선사시대만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표현을 몰랐으면 혹시라도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답이 1번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특정 시대에 국한되어서 틀렸어요. 이를테면 현대예술? 이게 현대예술에 대한 글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그림자 화가들에게 어떤 주된 도전 혹은 어떤 어려운 점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 둘만 국한되면 안 되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로마에서 끝나요? 로마에서 끝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얘까진 괜찮은데 로마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가장 많이 헷갈렸을 2번. 2번 왜 안 될까요? 사실 전체를 다 포괄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잖아요. 요게 틀렸어요. 인간의 그림자. 여기서 묘사하는 게 인간의 그림자뿐이었어요? 아까 첫 문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소하고 그 다음에 말한테도 그림자를 부여했잖아요. 즉 인간의 그림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틀린 거라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선택지 분석까지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이렇게 해서 대입학을 이제 다 마무리를 했고 어법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어법은 이 정도 정답률이 나올 거는 절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고1 모의고사 때도 이 정도 정답률은 아니었는데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살짝 내신스러워지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평소 평가원에 낼 만한 어법은 아닌데 뭐 5번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 평가원에 나온 적이 있어요. 좀 살짝 내신스러운 거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못 낼 건 아니에요. 나온 적이 있어요. 새로운 거 아니고. 그 이번에 보시면은 give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거 워낙에 쉬운 단어니까 이 정도 알 거라고 믿습니다. give는 타동사고요.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나오겠죠. 근데 얘가 목적어가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몇 개 나올 수 있어요? 2개가 나올 수도 있죠. 뭐 이제 문법 용어를 좀 아시는 분은 얘를 뭐 3형식, 얘를 4형식으로 알고 있을 텐데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해석이 달라요. 하나 나왔을 때는 얘를 주다가 되겠죠. 뭐 선물을 주다. 근데 2개 나왔을 때는 얘에게 얘를 주다. 이렇게 첫 번째 명사에게 두 번째 명사를 주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지금부터 얘를 수동태로 바꿀 건데 여러분 수동태로 바꾼다는 거는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얘 수동태로 바꾸면 뒤에 목적어 몇 개가 되겠어요? 지금 1개잖아요. 1개인데 수동태로 바꾸면은 목적어가 0개가 돼요. 그리고 얘 지금 2개죠. 근데 얘 수동태로 바꾸면 목적어 하나 줄어서 1개가 돼요. 여기서 조심. 얘가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이건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이 첫 번째 명사가 주어 자리로 가고 be given 하고 두 번째 명사가 여기 남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 지금 보시면은 이 be given 뒤에 명사 몇 개 나왔어요? 1개 나왔다고 했죠. give 뒤에 명사 몇 개 나왔어요? 하나 나왔죠. 이렇게 give는 능동일 때도 뒤에 명사가 하나 나올 수 있고요. 수동태일 때도 뒤에 명사가 하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 나왔으니까 능동? 맞았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해석하셔야 됩니다. 얘를 줬어? 아니면 얘를 받았어? 주다의 수동태가 받다잖아요. 이거 체크하시면 돼요. 즉 학생들이 힌트를 줬어? 받았어? 이것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즉 이건 해석이 필요해요. 근데 문맥 조금만 읽으면 알 수 있는 게 지금 이 학생들 뭐 하고 있어요? 어떤 테스트를 보고 있어요. 이 테스트에서 학생들은 뭔가 떠올려야 된대요. 그럼 얘네가 힌트를 주겠어요? 받겠어요? 이 정도만 봐도 알겠다. 받겠죠. 그래서 2번 틀린 거예요. 수동태로 바꿔야 돼요. are given으로. 즉 얘는 몇 형식이에요? 4형식 수동태가 되는 겁니다. 자, 되셨습니까? 자, 요거는 절대 새로운 게 아닙니다. 평가원 기출에도 사실 정말 옛날에 비슷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요. 4형식 가지고서 내는 거. 그리고 최근엔 고일 모의고사에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생소하다라고 하면은 좀 이건 기출 경험이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기억해 주시고 참고로 5번은 뭐뭐에 대한 장애물 장벽할 때 이 to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ing를 쓴 겁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30번으로 넘어갈게요. 무난했죠? 얘는 뭐 전혀 뭐 새로울 게 없고 늘 하던 대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0번 보는데요. 이제부터 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스키마가 되게 중요해요, 스키마.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처럼 내용 가지고서 되게 헷갈리게 할 때, 더더욱 스키마를 좀 잘 적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내부와 외부의 대비가 좀 드러났다는 거 아시겠어요? 자, 그걸 좀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내면화는 자율성에 대한 지지에 의존한대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현실에서는. 그쵸? 시전에서 모를 거예요. 좀 더 봅시다. 그 다음 어떤 상황 맥락인데 통제 전략을 사용한대요. 뭔가 이제 두드러지는 그런 보상이라든가 처벌 또는 뭔가 이제 평가적이고 자존감을 건드리는 압력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은요. 리스트니까 가능성이 최소라고 합니다. 이건 사실상 부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뭐 할 가능성이? 사람들을 이끌 가능성이요. 이 사람들이 뭐 하도록 이끄느냐? 어떤 활동들을 귀중하게 여기는 거죠. as their own, 그 자체로서. 저 이런 거죠. 만약에 학생들한테 시험을 잘 볼 때마다 뭔가 보상을 준다고 쳐요. 뭐 기프티콘을 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냐면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 약간 이런 좀 문제점이 생길 수 있겠죠. 보상이 없으면 공부 안 하고 보상이 있어야지만 공부하고 공부 그 자체를 즐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외적인 어떤 보상이나 처벌을 가하게 되면은 그 자체의 활동을 즐기기가 힘들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부정어에 의해서 사실상의 부정어에 의해서 지금 대비가 나타났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외적인 상황이 되겠죠. 외적인 통제. 요거 밑줄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자체를 기준하게 여기는 것, 즉 내적인 어떤 만족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앞에 나왔던 일종의 자율성이 되겠죠. 자, 되셨습니까? 그 다음 이 표현이 이번 시험에 2번 나왔는데요. 그럼 this is not to say라는 표현은요. 글쓴이가 약간 예상되는 반박을 잠재우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한 예시 들어볼게요. 여러분 공부할 때 암기보단 이해 위주로 공부하셔야 돼요. 이런 주장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건 뭐예요? 암기예요, 이해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럼 이런 주장을 하면은 누군가가 이제 반박을 할 거예요. 야, 그럼 너 암기 안 할 거야? 영어 단어도 뭐 이해할 거야?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제가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면 물론 암기도 중요는 합니다. 암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즉 이거예요. 이 말은요. 암기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살짝 한 발 물러서는 거예요. 상대방의 어떤 예상되는 반박에 맞서기 위해서.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제 말의 주제가, 요지가 암기 열심히 해라예요? 절대 아니죠. 얘는 절대로 요지가 아니에요. 그냥 물러서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세요. This is not to say. 이 표현은 언제 쓰는 거다? 살짝 물러나서 반박을 잠재우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게 요지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거랑 비슷한 표현이 예전에 뭐가 나왔다고 했어요, 제가? 많이 강조했었죠, 수업 때. yes라든가 또는 of course라든가 또는 여기 적을게요. 자, granted. 오케이, 인정합니다. 이런 표현들. 자,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는 얘가 반박을 잠재우기 위한 용도인 거지 이게 요지가 아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나온 표현들은 다 기출에 나왔던 표현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보통 다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로 돌아옵니다.
물론 암기도 해야죠. 암기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해를 하면서 암기해야지 더 잘 될 거예요. 라고 하면서 다시 자기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럼 읽어는 보는데 어떤 내용 나오겠어요, 그러면은? 아까 외부적인 어떤 통제 전략, 이게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럼 외부적인 통제 전략이 나름 좋은 점도 있다는 얘기 할 것 같아요. 볼게요. 그렇죠. 통제 전략이 효과가 없다?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저 효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글의 주제가 통제 전략을 적극 활용하자는 아니다라는 거 주의. 그 다음 그보다는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나오는 겁니다. 이거 나라의 법비 구조예요.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 하려는 거예요. 나라의 법비 구조예요. 자, the more salient external control. 얘 지금 비동사 생략된 거예요. 얘가 주어고 얘가 보호가 되겠습니다. 비동사 생략된 거예요. 자, 뭐가 두드러질수록? 외적인 통제가 두드러질수록, 그 사람의 어떤 행동에 대한 외적인 통제가 두드러질수록 그 사람은요, 뭐 할 가능성이 높다? 역시나 외적으로 규제가 되고 외적으로 그 행동에 끼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정말 내적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보상을 받기 위해서 외부의 요인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되셨죠? 자, 이런 식으로 이 글은 외부와 내부의 대비로 나눠서 읽어주시면 되는 거네요. 자, 외부와 내부입니다.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스키마가 되겠고, 다만 여기서 외부가 의미하는 거는 외적인 통제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통제나 규제. 그리고 내부가 의미하는 거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 자, 이건 자율성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율성이 뭐라고 읽으셔야 된다고요? 내부로 읽으셔야 돼요. 자율성을 내부라고 읽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스키마예요. 자, 그 다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요, 가치관을 형성하지 개발하지 못한대요. 가치관 뭐라고 읽을 거예요? 가치관이 외부에서 뭐 떨어집니까? 근데 내부의 가치관인 거잖아요. 그 물결이죠. 근데 그거를 형성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맞죠. 외부에 이제 통제가 있을 때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행동에 대한 투자도 안 된다고 했고요. But instead, 그 대신에 어떤 상태로 남아있게 되냐면은 그렇죠. 외적인 통제에 의존하는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방향성 여기까지 아주 괜찮죠. 자, 이어서 볼게요. 따라서 부모들인데 이 부모들 뭐 하나 좀 보세요. 보상을 하고 강압하고 꼬드린대요. 아이들을. 뭐 하도록? 숙제를 하도록요. 자, 이 부모가 하는 거는 지금 외적인 거죠. 이거 다 외적인 거예요. 밑줄 글씨 해주세요. 그러면은 뭐 할 가능성이 높냐면은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높대요. 자, 어떤 아이일지 벌써 예상이 되셔야 돼요. 자율적으로 하는 아이? 아니죠. 그래서 나왔잖아요. 보상을 받고 꼬드겨지고 강압을 받았을 때만 그렇게 하는 아이예요. 즉 자율적이게 하는 아이예요. 맞죠? 그 다음 이 외적인 통제의 두드러짐이에요. 즉 이거 밑줄 상황인 거죠. 얘는요, drive, 이끈다고 합니다. 그럼 뒤에도 밑줄 내용 나와야 되겠죠. 근데 뭐를 습득한대요? 자기 책임감을 습득한대요. 책임감,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 자율성이잖아요. 무슨 되는 거 아시겠어요? 이 둘은 대비되는 건데 밑줄이 물결을 이끈다? 틀렸죠. 밑줄이 물결을 저해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인 거예요. 5번으로 많이 가셨던데 5번 보시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느냐, 부모가 외적인 어떤 동기를 최소한으로 사용한대요. 그럼 이 부모는 이 밑줄 부모예요, 물결 부모예요? 물결 부모가 되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결이에요. 그럼 부모는요, 어떤 아이를 기르게 되겠어요? 아이한테서 자율성 기르겠죠. 그래서 나왔잖아요. willingness, 자발적으로 하려는 어떤 감각, 그리고 일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것들을 아이한테서 길러줄 수 있대요. 맞네요. 방향성 아주 딱딱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자,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아시겠죠? 전형적인 스키마가 나왔고, 이 방향성 가지고서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this is not to say, 이 표현 좀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이거 제가 새로 이제 좀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6월에 특히나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나왔었던 이 표현들과 더불어서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번까지 됐고요. 잠깐 이제 정리한 다음에 이제 빈칸 추론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31번 빈칸 추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률이 15%까지 나올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아날로그 나오고 디지털 나왔어요. 둘이 비슷해요, 대비돼요? 당연히 대비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전형적인 스키마예요.
자, 아날로그랑 그 다음에 디지털 이 둘의 이제 차이점을 구별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나눠질지는 아직은 모르겠죠, 물론.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저희가 둘로 나눠서 볼 건데요. 처음부터 보면요. 자, 뭔가 확립하려고 한대요. 디지털 보존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거를 딱 정하려고 할 때 첫 번째 질문, that must be addressed. 다뤄야 할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what are you actually trying to preserve? 너가 실제로 뭘 보존하려고 하는데 이걸 이제 정해야 된대요. 이거는요,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확실하대요. 아날로그 환경은 어떤 환경이에요? 바로 정보의 내용이 고정되어 있대요. 뭐에? 물리적인 매체. 그러겠죠. 이를테면 아날로그라는 건 정말 디지털 보존이 전혀 안 되는 건데 일기장에 내가 일기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종이 일기장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보존해야 돼? 일기장을 보존하면 돼요. 일기장을 보존하는 게 곧 그 일기의 내용을 보존하는 거죠. 팔만대장경 보존하면 되는 거고 집기 보존하면 되는 거고 그냥 그 매체를 보존하는 게 곧 그 내용물을 보존하는 거예요. 뭘 보존해야 될지는 너무 명백합니다. 자, 근데 이거랑 대비되는 digital environment가 나왔잖아요. 사실상 여기에 역적 연결사가 있어도 무방하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서는요. 미디엄이 빈칸의 일부가 아니래요. 일부가 아니래요. 이거 앞에 뭐랑 대비되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다. 이거 지금 대비되는 거잖아요. 자, 체크 좀 해주세요. 앞에서는요. 정보의 어떤 내용, 정보 내용물이 매체랑, 물리적인 매체랑 고정이 되어 있대요. 근데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 매체가 뭐의 일부가 아니다? 정보 내용물의 일부가 아니다. 이거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인스타에다가 어떤 사진을 하나 올렸어요. 그 사진을 없애고 싶어요. 스마트폰을 던져서 깨버리면 돼요? 아니잖아요. 매체랑 정보랑 따로 놀아요. 됐죠? 반대로 그 사진 내가 업로드한 거를 만약에 완전히 그 정보를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없애지 않아도 괜찮죠. 그렇죠? 스마트폰 안 부셔도 돼요. 그런 식으로 이 둘은 서로 어때요?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독립적인 거예요. 이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아날로그랑 디지털의 차이점은 바로 이 둘의 차이점에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바로 매체와 그 매체에 담겨있는 내용물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밑줄 친 게 매체가 되겠고요. 물줄 친 게 이 매체가 담고 있는 내용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둘을 연결성을 봤을 때 아날로그는 이 둘이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디지털에서는 일부가 아니라고 했죠. 즉 별개예요. 별개거나 또는 평가원스러운 좀 표현을 쓰자면은 서로 독립되어 있는 겁니다. 자, 되셨죠? 그래서 빈칸에는 정확하게 이 내용, 이 인포메이션 컨텐트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답 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뒤에를 봐도요. 새로 답의 근거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다음 문장 뭘까요? A bit stream. 그래서 비트는 디지털에서 그 컴퓨터 메가바이트 뭐 들어보셨죠? 바이트 비트. 그 비트니까 즉 내용물을 말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물결입니다. 얘는요 똑같아 보인대요. 컴퓨터에 대해서. 뭐랑 상관없이? 그것을 읽는 매체랑 상관없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스마트폰으로 보든 컴퓨터로 보든 그 내용이 뭐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는 똑같이 physical carrier. 자, 물리적인 운반자니까 얘가 매체가 되겠죠? 얘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 매체를 읽을 수만 있다면요. be perfect copies. 이건요. 값싸게 그리고 손쉽게 다른 기기에서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가 내용물이 되겠죠. 그 비트, 정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정보를 이제 완벽하게 이제 복제해낸 거. 이거는 이제 다른 기기에서도 충분히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따로 노는 거예요. 내가 스마트폰으로 어떤 내용을 입력했다고 해서 그 스마트폰에서만 읽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기기에서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송만 하면은. 그래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계속 이 내용 반복이에요. 그래서 뭐 새로 할 만한 게 없어요. 이 피지컬 메디아, 얘도 이제 매체 말하는 거고, 얘가 뭘 담고 있대요? 뭘 운반한대요? 디지털 정보를 운반한대요. 그래서 결국 다 그냥 비슷한 내용이에요.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를 읽으면은 그냥 내가 좀 많이 읽었구나라는 안도만 좀 줄 뿐이지 실질적으로 더 얻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잡았던 근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 내용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돼요.
여기서 내용물이라는 거는 정보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선택해 봅시다. 내용물 어느 거예요? 내용물, 정보. 하나밖에 없잖아요. 3번 메시지. 매체가 담고 있는 거, 그 내용이 메시지잖아요. 딱 3번이요. 응? 어여. 아니, 2번으로 엄청 많이 갔던데 2번 스토리지 여러분 단어 뜻은 아시는 거죠? 저장. 저장. 자, 만약에 친구한테 친구야, 나 필기한 것 좀 보여줄래? 라고 했을 때 그 필기하는 것 좀 보여줄래는 너가 필기하는 모습을 보여줄래가 아니죠. 필기한 내용을 보여달라는 거죠. 얘는 저장된 내용이 아니라 저장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저장. 아시겠죠? 필기하는 행위가 아니라 필기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필기한 내용물이 아니라. 내용물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얘는 저장이라는 행위잖아요. 당연히 내용물하고 다르죠. 다른 것도 내용물하고 착각할 만한 거는 전혀 없습니다. 단어적으로 봤을 때. 자, 그래서 이거는 15%는 사실 좀 과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형적인 스키마, 전형적인 풀이법. 늘 하던 대로 그냥 풀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32번. 이 문제도요. 제가 이제 답을 내고서 아니 이렇게 쉽게 답이 나와도 되나? 내가 좀 잘못 풀었나라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너무 갑자기 문제가 쉬워지니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처음에 창의성은 흔히 정의가 된대요. 사실 이거 읽을 필요도 별로 없는 게 흔히 이렇게 정의된다는 거는 글 쓰니까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겠죠. 니네 다 이렇게 정의하지. 창의성은 그게 아니야. 니네 잘못 알고 있어.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볼게요. 그래도 이거랑 대비되는 거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으니까. 아이디어의 생산인데 뭔가 참신하면서도 유용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창의성이다라고 흔히들 정의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뒤엔 부연 설명. 어디가 더 중요하느냐? Y에 나왔죠. 비록 이 정의, 이 흔히들 내리는 이 정의가 널리 연구에서 사용되는 건 맞지만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닌 거네요. 창의성의 중요한 측면은 바로 무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글쓴이가 야 니네 다 창의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창의성의 측면이 무시되고 있어. 얘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 해서 글 쓰는 거잖아요. 이게 중심 내용이네요. 자, 이거 형광펜 쫙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generate, 만들어낸다는 것은요. rare이에요. rarely. 부정어입니다. 좀처럼 뭐가 아니에요? 최종 목표가 아니래요.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즉,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게 이 글의 제일 중요한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빈칸 문제 한번 보실까요? 물론 다 읽으세요. 다 읽으면 좋은데 끝나요 그냥. 창의적이다라는 것은 빈칸이래요. 창의적이다라는 것은 빈칸이래요. 아까 창의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드는 게 끝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들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이 내용이 들어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게 웬걸? 너무 노골적으로 패러프레이징도 안 하고 1번 보실까요? 아이디어 생산에서 끝나지 않는다. 즉 아이디어를 만들었다고 끝난 게 아니다. 이게 최종이 아니다. 같은 말이잖아요. 너무 노골적으로 주제문을 그냥 옮겨놨기 때문에 답은 너무 쉽게 1번이 되겠습니다. 다른 거 안 되는 이유? 뭐 말할 게 없어요. 그냥 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얘를 재진술한 거는 1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선택지 굳이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33번.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 기출에 약간 코드 0점 조절이 필요한 문제거든요. 33번이. 0점 조절을 잘못한 사람은 좀 헤맸을 것 같아요. 저도 0점 조절 살짝 잘못했다가 그러니까 그동안의 기출에 저도 좀 익숙해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것 봐라 하면서 좀 헤매긴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일 좀 시간이 좀 걸렸는데 하던 대로 하면 돼요. 풀이 방법이 바뀌진 않아요. 진짜요. 똑같아요.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처음부터 봅시다. 이것도 스키마예요. 환경은요, 중대한 역할을 한대요. 뭐 하는 데 있어서? 의미한 내적인 과정을 돕는 데 있어서요. 자, 그러기 때문에 주관적인 경험과 그리고 환경은요, 작용한대요. 결합된 시스템으로서. 뭐랑 뭐의 결합이에요? 주관적인 경험과 환경의 결합이에요. 전 이게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나왔었잖아요. 외부랑 내부. 주관적 경험. 내부예요, 외부예요? 주관. 내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 내부잖아요. 이거 물결 표시해주세요. 환경은 뭐예요? 내부예요, 외부예요? 외부잖아요. 이거 뒤에 가서 확실해져요. 환경이 내적인 과정에 뭔가 도움을 준다?
환경과 내적인 경험이 함께 결합해서 시스템으로서 역할을 한다. 요거예요. 그래서 이 글도 내부와 외부의 스키마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죠? 맞죠? 그래서 이제 밑줄 표시한 게 이제 외부 환경이고요. 물결 표시한 게 내부 내면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세팅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 이어서 가볼게요. 이 결합된 시스템은요, 완전한 인지적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대요. 그 자체로. 그냥 그렇구나. 이건 뭐 내부, 외부 따로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주관적인 경험은요, 물결은요, 확장이 된대요. 뭐로? 외부 환경으로까지 확장이 된대요. 즉, 얘가 여기로 확장이 돼요. 그 다음, vice versa 하고 나왔으니까 그 반대 또한 참이에요. 외부 환경이 내부로도 확장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즉, 제가 개념상 나눠놓긴 했습니다만 이 둘은 결합되어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이게 하나예요. 이게 하나가 되어서 시스템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외부 환경은요, 뭐 어떤 규범적인 객체가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실전에서 예쁘게 번역하기 힘들 것 같아요. 날립시다. 아시겠죠? 실전에서 날리시면 돼요. 뭐 어떤 법이라든가 장비, 제도적 법이라든가 장비와 같은 이런 어떤 규범적 객체를 갖추고 있는 외부 환경은 정신적인 어떤 제도가 된대요. 그러면은 이제 뭐 나올지 예상되세요? 지금 흐름대로는 뭐 나와야 돼요? 외부 환경이 뭐 한다? 이거 내부까지 확장된다. 내부에 영향 준다. 그거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물결 내용 들어가면 될 것 같았어요. 자, 이 풀이는 처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식의 풀이는 정말 수도 없이 나왔던 거예요. 내부, 외부 스키마도 수도 없이 나왔고 방금도 나왔고. 그렇죠? 자, 다만 아직 확신이 좀 덜 될 것 같아요. 당연해요. 떨리는 시험장에서는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볼게요. 일단 우리 빈칸의 기본은 이 빈칸은 뭐에 대한 정보인가?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얘 뭐에 대한 정보예요? institution, 제도에 대한 정보예요. 정신적인 제도긴 하지만 제도에 대한 정보예요. 그러면은 이 글에서 제도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나? 그거 한번 확인해 보면 더 확실하겠죠.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데리스 뒤 한번 보실까요? 설령 우리가 훈련을 받는다고 해도 뭔가 되게 엄격한 보건 합리주의자들 또는 뭔가 현실적인 뭐 관료들 뭐 이런 사람들 막 나와요. 이 사람들로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다고 해도 연구는 보여줘 왔습니다. 우리의 결정은 영향을 받는데요. 뭐에 의해서? 나왔다. 제도적인 관행에 의해서요. 연결해 볼까요? 아까 요 제도적인 관행, 이거 외부 환경이라고 했죠. 외부 환경이 제도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결정, 이거 물결인 거 아시겠어요? 우리의 결정. 이게 제도적인 관행, 즉 외부의 관행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요. 쌤, 근데 정신적인 거면 이거 물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물결로 보시는 게 사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에도 나왔잖아요. 이 둘이 섞여 있다니까요. 여기가 좀 그래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둘이 섞여 있다 보니까 mental institution은요, 이 둘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로 표시 안 했잖아요. 어쨌든 여기서 말했죠. 이 제도적인 관행이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준대요. 즉, 이 둘이 섞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에 어쨌든 요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아, 우리의 결정이 영향을 받는구나. 뒤집으면은 이 제도가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구나. 다시, 제도가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구나. 즉, 외부가 내부에 영향을 주는구나. 이거 찾아주시면 돼요. 외부가 내부에 영향 준다. 이게 이 글의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답을 내볼 건데, 네, 압니다. 쌤, 외부가 내부에 영향 준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나오던데요? 예를 들어서 4번에 주관적인 해석을 구성한다. 주관적 해석 내부잖아요. 내부를 구성한다. 내부에 영향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5번에 주관성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구성하는 걸 도와준다. 이것도 뭔가 내면적인 거를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내면에 영향 주는 거 아니에요? 다 답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야, 이 자식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0점 조절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대로 가셔야 돼요. 그대로.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 자, 4번 보세요. 여기 우리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주관적인 해석이 나왔을 뿐이지 이게 우리의 주관적인 해석이고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얘는 탈락. 5번 보세요. 이거 subjectivity라는 단어에 속지 마세요. 주관성이라는 개념을 형성한다는 거지. 주관성이란 개념을 형성한다는 거지. 이게 우리 어떤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내가 어떤 주관적인 경험을 했어요, 지금? 그냥 개념 형성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결정이에요, 뭔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주관성에 대한 개념을 형성한다는 거랑 내가 어떤 주관적으로 어떤 거를 경험하고 결정하고 해석한다, 이거는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아까 표현을 그대로 잘 표현한 게 1번이죠. 나왔잖아요.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 이거잖아요, 이거. 쌤, 솔루션은요? 이게 결정이잖아요. 나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어. 이게 나의 해결책이야. 거기에 영향을 준다. 인플루언스 그대로 반복한 거잖아요. 제일 그냥 똑같은 거 찾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가시면 안 됩니다. 3번도 마찬가지 우리가 없고요. 2번은 서로 독립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둘은 서로 결합되어 있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이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아마 이 문제는 좀 논란이 또 있을 거예요. 또 이제 막 제 풀이에도 이제 막 토달할 수 있겠죠. 이게 왜 둘이 합쳐진 거냐? 내가 봤을 때 이건 밑줄인데, 또 내가 봤을 때 이거 물결인데, 내가 뭐 알아서들 하시고요. 그거는 어쨌든 저는 이렇게 풀었고, 이렇게 풀었을 때 딱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이제 그대로 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 34번으로 가볼게요. 정답률 20%. 얘도 0점 조절만 좀 잘해주시면은 근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빈칸으로 가는 과정까지는 굉장히 평이하거든요. 그냥 전형적인 패턴인데 얘도 이제 0점 조절 잘 안 돼 있으면은 다 내용을 이해해 놓고서 막상 답 낼 때 살짝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것만 좀 적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적응하셔야 될 게 특히 이제 원래 좀 영어를 잘하셨던 분들, 원래 뭐 1등급 정도 나오셨던 분들은 그 0점 조절 정말 잘해 주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첫 문장 봤을 때 바로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요. 근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도인데 어떤 모델을 만든대요. 음악적 행동이나 인식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모델을 만들려는 시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방식으로, 일반적인 방식으로. 근데 그건요,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대요. 즉, 어떤 일반화된 하나의 모델을 만드는 거 어렵다라는 거죠. 그거랑 이제 관련해서 그 인식의 모델과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된대요. 어떤 의문이 제기된대요. 누구의 인식을 모델로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설령 뭐 할지라도 우리가 특정 문화나 역사적 환경에 국한되어 있다고 할지라도요. 자, 어쨌든 반복되는 거. 누굴 모델로 하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인식하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통일된 일반화된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 정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뒤에 그럼 실제로 어떻다는 거예요?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말이 나오잖아요. 음악에 대한 인식은 어떻다? 크게 다르다. 그 듣는 사람마다요. 이 사람들은 각기 다른 수준의 어떤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수준에 따라서 인식의 정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까 일반화시키기가 어렵다라는 거구나 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여기부터 한번 보면요. 이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자, Y 벌써 세 번째 나왔죠.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 사람마다 달라. 음악에 대한 인식은 달라. 그게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란 말을 썼다는 거는 다르다는 거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죠. 비슷하다는 거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걸도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스키마가 나왔죠. 바로 보편과 특수예요. 모두가 다 비슷하다, 보편적이다, 이거랑 각기 다 달라, 모두가 다 특수해, 요거랑 요 대비예요. 이건 뭐 주관 대 객관으로 보셔도 되겠고, 또는 뭐 일반과 특수로 보셔도 되겠고, 다 그냥 비슷한 말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어서 볼게요. 나는 여기서 관심이 있대요. 뭐에? 기본적인 인식의 측면이에요. 자, 기본적인 측면이래요. 그럼 수능 영어든 탭스든 또는 뭐 SAT든 영어의 기초는 다 똑같지 않겠어요? 기본 단어 외워야 되잖아요. 기본이니까 뭐 말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밑줄 표시해주세요. 내가 관심이 있는 건 보편적이고 기초적인 측면이야. 됐죠? 뭐 박자라든가 조성 같은 것들 말하는 거죠. 이것들은요, I believe, 내가 믿기에 상대적으로 그렇죠, 일관되어 있대요. 청자들을 통틀어서, 즉 청자에서 다른 청자로 건너가도 똑같아요. 일관성, 보편성,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은 음악을 듣는 그 귀의 차이점, 사람마다의 어떤 특수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어떤 비슷한 점, 공통점, 이거를 얘기하고 싶구나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예시 나오니까 이건 빠르게 읽을 수 있겠죠. 여기서 뭐 나오겠어요? 무슨 예시? 사람마다 듣는 게 비슷해. 사실 비슷해. 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확인해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박자를 찾을 수 있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거는 다들 할 수 있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나왔습니다. This is not to say that 다음과 같이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시 무슨 내용 나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 나오지 않겠어요? 확인해 보면요. 나왔네요. Complete uniformity. 완벽한 일관성, 통일성. 이게 있다고 말하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점은 있죠. 로 전환이 된 거예요. 조심하셔야 될 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주제예요? 아니라고 했죠. 물론 사람마다 특수한 점, 차이점 존재하죠. 하지만 다시 뭐로 갈 거예요? 보편으로 갈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뒤에 번 나왔죠. 그래서 이 빈칸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주면 되는 거냐면은 보편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물론 다르긴 하지만 공통점이 더 중요해요. 공통점이 더 세요. 이 내용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쌤 저 그냥 밑줄 방향성 찾을래요 하면 답이 없어요. 왜냐면 1번 보세요. 이러한 차이를 좁히려는 우리의 헌신이 등장할 것이다. 차이를 좁히는 거니까 이거 밑줄 방향성 아니에요? 될 것 같아요, 뭔가 대충 읽으면은. 그 다음 근본적인 행동이에요. 근본이니까 이것도 베이직 아니에요? 이거 밑줄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유된 음악적 경험을 풍요롭게 한대요. 공유하고 있다? 뭔가 비슷할 것 같아요. 얘도 밑줄 같아요. 이러면 답이 없어요, 진짜. 그 다음에 5번은 가시면 안 되겠죠. 5번은 이제 유니포미티 보다는 다양성이라고 했으니까 얘만 이제 물결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4번 보시면은 커머널리티 나왔으니까 얘가 공통점이잖아요. 공통점이 우리들 사이의 공통점이 outweigh, 능가한대요. 뭐를? 차이점을요. 얘도 사실 그래서 밑줄 방향성이에요. 밑줄 방향성이 4개예요. 미쳤어요. 이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0점 조절하자고요. 자, 있는 그대로 갑시다. 이 글의 주제는 얘를 부정하는 게 아니죠. 얘도 있기는 있는데 뭐가 더 중요하다? 뭐가 더 세다? 얘가 더 세다. 이 얘기만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일 잘 표현한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 둘 다 있어. 둘 다 있는데 얘가 좀 더 세. 딱 이 정도로 끝내주시면 돼요. 1번은 뭐 앞으로 나타날 거다? 이건 미래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었잖아요. 뭐 우리의 헌신 이런 거 나온 적 없잖아요. 엄밀히 따지면은. 그쵸? 그 다음에 공동체 내에서 발달했다? 이런 거 강조한 적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다양한 인식이 공유된 음악 경험을 풍요롭게 한다고 했는데 공유된 음악 경험이 있는 거 맞는데 이걸 풍요롭게까지 한다고 했어요? 이거 오버잖아요. 이런 내용 없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세하게 정말 파고들면은 조금씩 다 흠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제발 있는 그대로 그냥 찾아주시면 돼요. 0점 조절합시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빈칸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35번은 많이 쉬웠었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정답률상으로 봤을 때 그냥 건너뛰기로 하고 이제 간접 쓰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번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간접 쓰기 문제 풀이법 순서 문제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대명사 당연히 신경 쓰셔야죠. 즉 지시사라든가 대명사 같은 명시적 단서 활용하셔야 돼요. 이번 시험에도 당연히 나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푸는 거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의 흐름 있잖아요. 시간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거. 근데 이거는 그렇게 잘 나오는 패턴은 아니라서 일단은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그만큼 중요한 게 바로 이거죠. 동일한 범주끼리 연결하는 거. 자, 요게 최근에 가장 중요한 트렌드인데 아직도 이 트렌드를 못 쫓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간접쓰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글쓰기 능력을 간접적으로 평가한다는 건데 그럼 글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통일성, 일관성이거든요. 한 가지 내용을 일관되게 끌어가야 돼요.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횡설수설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글이 있다고 쳐요. A에는 고양이에 대한 내용이 나오다가 강아지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B에는요, 강아지 내용이 나왔고요. C에는 고양이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같은 내용끼리 일관되게 서술해야 된다고 했죠. 고양이 얘기했다, 강아지 얘기했다 하면 안 돼요. 할 거면은 고양이 얘기 일단 일관되게 해주고 그러고 나서 강아지로 넘어가서 강아지 얘기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처음에 고양이 먼저 C에서 나오고 A에서 전환 그리고 B 마무리 이렇게 돼야 되겠죠.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쉽게 풀리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다 둘로 나눠놨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지문은 나눠져 있지 않죠. 딱 봐도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잘 하셔야 되냐면 잘 나눌 줄 아셔야 돼요.
동일 범주끼리 연결하는 건 쉬워요. 이 연결하기에 앞서서 뭘 잘 하셔야 되느냐? 내용을 둘로 분할하셔야 됩니다. 분할을 미친 듯이 연습하셔야 돼요. 분할을 정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문제 풀 때 계속 밑줄 막 나누고 했잖아요. 필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유형에 다 필요한데 특히나 간접 쓰기에서는 이거 없이는 문제 풀 수가 없습니다. 자, 이무리 없이 이거 문제 풀려고 막 이제 고군분투하느라 이제 그냥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잘 나눠주시는데, 다만 이 분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이게 평가원에서 문제를 못 내겠죠. 그래서 평가원에서 기준을 정해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 뭐냐면은 바로 역적 연결사예요. 이를테면 however라든가 but이 나왔다? 그럼 그 앞뒤에는 대비되는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 잘 활용해 주시면 돼요.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고, 그 외에도 내용을 둘로 나눠주는 표현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 다양한 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게 공통적인 그 느낌을 받는 게 중요해서 제가 형광펜치라고 말할 거거든요. 그 표현들은 좀 잘 좀 눈에 여겨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볼 건데, 이 문제는 however가 지금 2번 나오잖아요. 당연히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이걸 활용을 해주셔야 되겠고, 다만 이게 정답률이 12%가 나왔는데 단지 뭐 답이 1번이라서 12%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고요. 그 오답률을 보니까 이 정도는 그래도 파악하신 것 같아. 일단 이거 쓰셔야 되겠죠. 명식 단서. C 보시면은 their animals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there는 일단 복수여야 되겠고, 그렇죠? 여러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의 동물이라고 했으니까 동물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겠죠. 그렇죠? 그래서 동물을 뭔가 소유할 수 있는 존재. 물론 식물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뭐 이를테면 꽃이 있는데 그 꽃에 뭔가 벌이 찾아온다? 그럼 이 벌은 우리 벌이에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넓게 보셔야 돼요. 너무 이제 선입견 갖지 마시고. 근데 어쨌든 이건 잘하신 것 같아요. A에 their animals 나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there가 가리키는 거는 요 스톡맨이에요. 목축인들, 동물들 기르는 사람들. 그래서 이 C가 나오려면은 앞에 A가 나와야 된다. A, C 순서가 돼야 된다. 요 정도는 좀 잘하신 것 같아요. 문제는 B가 여기 나와야 될까, 여기 나와야 될까인데 설마 A, C, B가 답이 되겠어? 해서 다들 2번으로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핵심 요걸로 잡을게요. B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파악하는가, 이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당연히 기준이 되는 건 however라고 했죠. however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however 때문에 보려고 봤더니 더 중요한 게 보여요. 뭐냐면요. 형광펜 해주세요. unlike예요. 왜 이게 불지르기에 대한 지문인 건 다들 파악하셨죠? 뭐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불지르기 패턴인데 이 목축인들이 이들이 도입한 불지르기의 패턴은요. unlike, 다르대요. 뭐랑은 달라요? 이전 방식, 양식하고는 다르대요. 이전이 있네? 다르다고 했네? 여기서 알아야죠. 아, 이 글은 불지르기 방식이 2가지가 있구나. 그냥 불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불이 아니라 불지르기 방식 하나, 불지르기 방식 둘,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었습니까? 이전과 다르다고 했으니까 이전 거 밑줄 표시요. 그리고 이 목축인들이 도입한 패턴 요거 물결 표시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물결은 목축인들의 불지르기 방식이고요. 그럼 이전에 어떤 불지르기 방식이 있었나 했을 때 가능한 건 요거밖에 없죠. 바로 원주민들, 호주 원주민들이 한 불지르기가 되겠습니다. 얘가 이제 밑줄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그러면은 됐네요. A랑 C는요, 이 목축인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이렇게 풀면 되지 않겠습니까? B가 밑줄일까 물결일까? 즉 B가 요 호주의 원주민들에 대한 내용일까? 아니면은 목축인에 대한 내용일까? 만약에 원주민에 대한 내용이면 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B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이거 강아지 고양이 생각하시면 돼요. B가 먼저 나오고 A, C. 근데 만약에 이 B가 목축인에 대한 내용이면은 여기 나와줘야 되겠죠. A, C, B가 되겠죠. 요것만 따지시면 돼요. 목축인에 대한 내용인가 아닌가만 따져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파악한 데 있어서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요 however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A, C는 당연히 읽으셔야 되겠죠. 어떤 점에서 좀 다르냐면은 여기 볼게요. 환경이 허락한다면은 이 목축인들은 경관에다 불을 지른대요. 뭐 할 때? 동물을 데리고 나갈 때. 겨울을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겨울 되면은 동물 데리고 딴 데로 가나 봐요. 이것은요. 펑션, 기능을 합니다.
그 우거진 초목들을 clear, 없애는 기능을 한대요. clear예요? clean 아니에요? 없애는 기능을 한대요. 그리고 새로운 식물들이 자라는 거를 자극한대요. 이제 다음 해 여름이 아니죠. 다음 해 봄에. 그리고 나서 씨의 흐름 괜찮죠. 이제 봄이 돼서 어때요? 새로 싹이 돋은 거예요. 이 새싹들은요. 준비된 음식원, 식량원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동물을 위한. 이런 거구나. 겨울에 불 질러요. 윈터에 불 지르고 스프링에 와가지고 새로 자란 그 식물들 동물들한테 먹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들이 불 지르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다 불태워버리겠어, 숲을 없애버리겠어 라기보다는 새로운 어떤 새 식물, 새 싹을 만들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리뉴얼한다는, 리모델링 한다는 예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분류를 해볼게요. 이들이 불을 지르는 이제 목적으로 나온 게 바로 식량원,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이게 지금까지 내용이고, 근데 이 관행은요 또한 뭐 하는 경향이 있느냐, 강화한대요. 관목의 성장을. 근데 이 관목의 성장은요 그것이 원래는 통제, 제어할 목적이었대요. 그러니까 원래 불 지르는 목적이 나무들 막 엄청 막 빽빽하게 서 있는 거 꼴 보기 싫어, 저거 먹지도 못할 거. 그래서 그거 없애는 게 목적이었는데 오히려 그 없애려고 했었던 관목들을 더 성장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이게 약간 마이너스 측면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목축인들의 불지르기는요 새로운 어떤 새싹이 나면서 식량을 확보한다는 플러스 측면도 있지만 어떤 측면도 있다? 제거하려고 했었던 나무들도 같이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관목이 우거진다. 요 단점도 같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나누는 것도 가능해요. 이건 여러분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요 C에서 지금 밑줄에서 물결로 전환되고 있는 거 아시겠어요? 여기도 밑줄 내용이었고, 그리고 나서 B를 보시는데 보세요. 비록 풀들이 첫 번째 종류의 식물이래요. 뭐하는? 그 태운 지역을 다시 그 지배하는, 다시 거기를 서식하게 되는. 그렇기는 하지만 곧 뒤이어서 뭐가 자라요? 추가적인 관목들이 자란다는 거예요. 우거진 식물과 관목들이 자란대요. 관목 나왔죠? 이거 물결이잖아요. 그래, 새 식물도 자라지만 관목도 우거지게 돼 있어, 결국에는. 요게 이제 단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재성장을 예방하는 유일한 전략은 또 태우는 거래요. 또 자라면 또 태우고, 또 자라면 또 태우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요 이제 마이너스 내용이 B에 지금 언급이 된 거기 때문에 어쨌든 리버스만 봐도, 리버스가 아니죠. 리그로스만 봐도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같은 상황인 건 아시겠죠. 불태워도 또 생기고, 불태워도 또 생기고. 이거 리그로스예요. 리그로스로 연결하셔도 되고, 또는 관목으로 연결하셔도 되고, 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B는 요 C의 후반부 내용, 즉 however 뒤의 내용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뒤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답은 1번으로 확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 C, B가 답이 되겠고요. 정답률 12%가 나올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그렇죠? 1번인 것도 물론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37번이요. 이거 너무했다, 진짜. 기출 공부 안 했죠, 진짜. 예전에 정답률 한 50% 정도로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게 정답률 50%라고 쉬운 게 아닌 게 1등급들 거리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50%인 이유가 보통 순서 문제 풀 때 막 5개 중 하나 찍지는 않잖아요. 둘 중 하나 찍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어려운 문제도 한 50%가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약간 낚인 것도 좀 있는 거죠. 거의 이제 찍을 수 있는 기준을 잃어버리게 된 건데, 자, C를 보실게요. C에서 어떤 단어가 반짝반짝거리셔야 되냐면은 레더요. 자, 너무 유명한 애죠. 레더를 보는 순간 어떤 구조를 예상하셔야 되냐면 나레이버비 구조를 예상하셔야 돼요. 자, 이미 오늘 몇 번이나 나왔습니다. 나레이버비 구조요. A가 아니라 B이다. 이 둘로 나눠주셔야 되겠죠. 다만 이 나레이버비를 두 문장으로 쪼개는 게 가능해요. 어떻게 쪼갤 수 있냐면 not A가 들어간 문장 하나랑 B가 들어간 문장인데 쌤 but 어디 갔습니까? but 대신에 지금처럼 rather를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또는 rather 대신에 instead를 쓰기도 하고요. 또는 아무것도 그냥 안 쓰기도 해요. 생략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요 구조를 어쨌든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쌤 근데 생략됐을 때는 뭐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그건 공통적인 내용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땡그라미는 A가 아니라 B다. 이런 문장이었으면은 땡그라미는 A가 아니다. 땡그라미는 B다. 이렇게 두 문장이 되겠죠. 이 공통 분모로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될 게 어쨌든 이 문제는 응용이 된 건 맞아요. not을 안 썼거든요. not을 안 썼지만 not에 해당되는 반이어, insufficient를 활용해가지고 부정을 표현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잘 나눠주셔야 되는 게 진짜 잘 나눠주셔야 돼요. 이걸 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일단 처음에 주어진 문장에서 소재 파악하시고 그러니까 실제 흐름은 이렇게 될 거예요. 처음부터 읽으세요. 어디 갔어? 처음부터 읽으시고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에 쭉 읽고서 답 나오는 사람 없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다 읽었을 거예요. 다 읽었는데 모르겠는데 C에서 레도 나왔네? 정신 차리고 여기에서 방향성 잡은 다음에 다시 풀자. 이렇게라도 가주시면 돼요. 그렇게만 했어도 시간 안 모자랍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C를 봐주시면 돼요. 앞에 이제 시작은 이렇게 되죠. 많은 인사, 관리, 관행들이 존재한대요. 이 관행은 조직에서의 학습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뭔가 인사과에서 조직 내 학습을 도와준대요. 자, 그러면은 잘 보셔야 됩니다. 공식적인 훈련 프로그램은요. 콤마 끼어들었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충분하지 않대요. 부정이에요. 뭐 하는데? 변화하는 훈련상의 필요를 대처하는데. 그리고 시기적절한 정보의 공유를 장려하는데 충분하지 않대요. 그래서 그런 대신에 인사과 개발 전문가들이 학습의 촉진자가 되어야 한대요. 왜 이 사람들이 촉진자가 돼야 돼요? 프로그램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자, 나라의 법비에서 A가 뭡니까? 프로그램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뭐가 있어야 돼요? B,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즉 여기서는요. 프로그램과 전문가가 서로 대비되는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길 가다가 그럼 프로그램하고 전문가는 반이어예요? 라고 하면은 당연히 아니라고 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적어도 요 지문에서만큼은 프로그램과 전문가는 대조적으로 보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글에서 나눠야 할 강아지와 고양이는 바로 프로그램과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자, A가 바로 이제 프로그램이고요. B가 전문가, 즉 사람이에요. 스키마적으로 봤을 땐 이런 거죠. 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얘는 사람이에요. 프로그램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직접 좀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전체 한번 흐름 보도록 할까요? A 보세요. There 누구예요? 프로그램 쪽이에요? 사람 쪽이에요? 아니, 어시스트까지는 가능하다고 쳐요. 근데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어떤 조언이나 상담을 한다?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결정적인 거는 얘네들은요. 새로운 메커니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대요. Cross Training Peers. 서로 이제 맞바꿔서 훈련하는 동료들을 위해서. 동료란 말을 프로그램이 쓸 수 있어요? 이건 아무리 봐도 A는 이건 전문가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게다가 여기서도 감 안 왔어도 괜찮아요. 그 다음 문장에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인사과 개발 전문가들은 이거 해야 된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A는 아무리 어떻게 생각해도 전문가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C는요. 빨간색으로 했죠. 얘 전문가네요. 그 다음에 A 전문가네요. 근데 여러분 A가 먼저예요? C가 먼저예요? C가 먼저죠. C가 최초잖아요. 레더에서 최초로 등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C 다음에 A가 이어지는 게 맞겠죠. B 이제 보세요. 전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문가 없어요. 그냥 성과에 대한 평가, 보상 시스템 뭐 이런 거 나왔어요. 전문가 없습니다. 그 뒤에도 인사과 개발의 기능 전문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밑줄 방향성이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밑줄끼리 연결해야 되니까 뭐가 제일 먼저 나오고 B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C, A 순으로 가져야 되겠죠. 답은 3번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풀이가 생소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우려먹을 만큼 우려먹었어요. 그 다음 문장 삽입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쉽고 하나는 어려운데 어렵지만 새롭다고 할 수는 없어요. 자, 다 이미 우려먹은 것들입니다.
38번이 그래도 좀 고마운 거는 중간에 노골적으로 연결사를 좀 넣어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둘로 나눌 때 가장 기본적인 그 나누는 방식이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이건 기원전부터 그렇게 나눠왔을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너는 착한 놈이야, 나쁜 놈이야. 이 짓거리는 인간이 거의 평생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못해도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안 좋다? 이 정도는 파악이 되셨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한번 상황 좀 파악해 봅시다. 환경세네요, 환경세. 뭐를 기초로 해서? 측정된 어떤 그 배출량을 기초로 해서. 그러니까 뭐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이 되었던 뭐 배기가스 배출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그런 거를 이제 측정을 해서 그걸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얘는요, 원칙상 정확하게 타겟팅이 된대요. 그 정책의 환경적인 어떤 대상에 타겟팅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타겟팅이 되는 이제 회사가 나왔어요. 회사가 더 많이 오염을 만약 시킨다면은 그 회사는요,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를 한대요. 뭐랑 비례해서? 그 배출량의 증가와 비례해서요.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겨냥을 한 거예요. 너 배출 얼마나 볼 거야? 그래서 많이 배출했어? 세금 더 많이 내. 적게 배출했어? 그럼 세금 좀 적게 내도 돼. 딱 그 타겟팅을 해가지고 세금을 매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이 정도 상황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 이 오염을 일으키는 애들은요, 유인책을 갖는데요. 동기를 갖는데요. 배출량을 감소시킬 이제 유인책을 갖는다고 합니다. 여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지금 비교하고 있잖아요. 비교급. 뭐를 비교하고 있냐면은 그 감소 단위당의 그 비용과 그리고 잔여 배출량에 대하여서 부과되는 그 세금 단위당 요 두 개를 이제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를테면 내가 배출을 했을 때랑 배출을 안 했을 때를 비교를 해볼게요. 배출하면 세금 때린다고 했죠. 그렇죠? 세금을 이를테면은 100만 원을 때린다고 칩시다. 근데 만약에 내가 배출을 안 하면은 얼만큼 내가 손해를 봐야 되냐면은 200만 원을 손해봐야 된다고 쳐요. 그럼 배출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배출하는 게 낫죠. 배출해서 그냥 100만 원 내고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회 문제가 그거잖아요. 법이 너무 약하니까. 이건 음주운전을 하든 사람을 때리든 그냥 조금 벌금 내면 되는 거니까 그냥 안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둘을 비교했을 때 더 나한테 합리적으로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겠죠. 좀 이기적이면서도 이익이 되는 쪽으로. 그 얘기예요. 그 세금하고 감소했을 때 그 비용을 비교했을 때 이게 더 적은 방식으로 감소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세금을 만약 100만 원 때린다고 쳐요. 그럼 얼마까지 내가 감소를 시킬 용의가 있느냐? 100만 원까지는 감소를 시킬 거예요. 일단 배출했을 때 내가 80만 원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배출 안 하고 말겠죠. 근데 아까처럼 200만 원 된다? 그럼 배출하고 말겠죠. 그래서 이 둘을 지금 비교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사실 실전에서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멋진 표현이 나왔죠. Great attraction. 여러분 설마 고일처럼 important 또는 good 이런 걸 막 예상하는 거 아니죠? Great attraction.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요? 대단한, 위대한, 매력적인 점이잖아요. 뭐 하는 것에? 이런 식으로 측정된 배출량을 기반으로 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에 좋은 점. 그것은 다음과 같대요. 바로 오염을 시키는 사람이 그 세금 징수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그 행동. 이 행동이 곧 뭐다? 또한 배출량을 줄이는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착해가지고 배출량을 줄이는 게 아니죠. 아담 스미스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기심이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다고. 상점 아저씨가 나한테 친절하게 해줘요. 그 이유는 상점 아저씨가 이타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장사가 잘 되니까. 제가 열심히 이렇게 해설 강의를 찍는 이유는 여러분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제가 잘 되니까. 좀 약간 정이 없을 수 있는데 예시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착해서 이타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내가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근데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그 이기적인 행동이 뭐에 도움을 줘요? 배출량을 줄이는데, 즉 사회에 공헌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참 매력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글은 지금 세금을 부과하는데 배출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환경세가 되겠죠. 이것에 긍정적인 측면이 지금 서술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긍정적인 측면.
자, 그러고 나서 nevertheless가 나왔죠. 원래대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역전형용사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마이너스 측면이 나와야 될 거예요. 자, 정말 그런가 봅시다. 기술인데 그 농도랑 흐름이래요. 특정 물질의 농도와 흐름이요. 뭐에서의 다시 할게요. 그 폐기물을 방출하는 데 있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농도라든가 흐름을 감시 관찰하는 데 필요한 기술.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얘네들이요. 빠르게 발달하고 있대요. 그렇죠. 지금 이 글은 특정하게 어떤 회사가 너 얼마나 배출하고 있어 라는 걸 딱 측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그거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 쓰레기 버리는 거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쓰레기 버릴 때마다 10,000원씩 내게 하면은 그러면은 쓰레기 안 버리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가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 기술이 없어요. 기술만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 회사가 얼마나 폐기물을 버리고 있는가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기술이 어떻대요? 빠르게 발달하고 있대요. 이건 긍정적인 측면 아니에요? 뭔가 살짝 이상해요. 왜 플러스만 나오지? nevertheless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상해서 주어진 문장을 봤더니 지속적인 이 배출량의 측정은요. 뭐 할 수 있다?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얘네들이 얼마나 배출하는지에 따라서 돈을 내게 해야 되는데 세금을 내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 언제 다 지켜보고 있어. 이거 되게 돈이 많이 들어 라고 해서 이 방식의 단점이 나왔죠. 마이너스 측면이 나온 거예요.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측면 나온 거예요. 바로 뭐예요? 비용이 많이 든다. 이 내용이 4번에 딱 들어가줘야 요렇게 하는 게 좋아. 장점이 있어. 근데 문제는 비용이 많이 들어. 근데 다행히도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있어서 이제 좀 괜찮아질 것 같아. 요 흐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플러스인데 역정을써야지 또 플러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절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논리적인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4번에 들어가 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답 4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괜춘. 자, 이렇게 38번 했고 그 다음 이제 39번 장난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희망을 본 게 4번으로 많이 가셨더라고요. 네, 그나마 희망적이에요. 이게 좀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일단 첫 문장에서 subject matter, style 요 둘로 일단 나누는 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이 두 종류가 나오잖아요. 이 둘도 구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하나씩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흥미로운 어떤 교역 또는 균형이 존재한대요. 상대적인 중요성에 있어서. 즉, 둘 중에 어느 게 더 비중이 큰가? 이거에 대한 어떤 균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subject matter, 뭔가 어떤 소재가 되겠고, 하나는 양식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둘로 일단 나눠보도록 할게요. 되셨죠? 자, 그 중에서 higher representational paintings, plays or stories 여기까지요. 제가 이제 뭐 구성주의라는 어떤 단어인데 예쁘게 번역 못 하셔도 돼요. 실전에서 어차피 그냥 representational이라는 게 있구나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의 경우에는요. 초점이 어디에 있대요? subject matter에 있대요. 얘가 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얘는요. 일상의 어떤 매일매일 어떤 삶 이런 것들을 이제 모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한 절이고 새로운 절 나와요. background style. 스타일 나왔네요. 배경이 되는 어떤 그 스타일, 양식의 역할은 바로 촉진하는 것이래요. 뭐의 구성을? 정신적인 어떤 모델의 구성을 촉진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완벽하게 이해는 안 되는데 스타일은 뭔가 좀 도와주는 역할 정도만 하고 있구나. 메인은 subject matter이구나. 약간 그 정도로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완벽하게 이해 안 돼도 돼요. 그래서 저 솔직히 저도 이거 완벽하게 이해 안 돼요. 제가 특히 제일 약한 게 미술이라서 뭐 그 뒤에는 뭐 이제 만족감이라든가 불확실한 어떤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이 뭐 독자를 작품의 결론까지 데려간다 뭐 이런 내용 나왔는데 안 중요하죠. 왜 안 중요해요? 밑줄 물결 어디에도 소속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의미 부여 안 하셔도 돼요. 완벽하게 이해 못 하셔도 돼요. 그 다음 자 긴장하십시다. 여기서 질문 한번 끊어주세요. 아까는 representational한 작품이 나왔죠. 이번에 어떤 작품? expressionist, 표현주의적인 작품이 나왔어요. 이 경우에는요. 스타일리스틱한 새로운 어떤 스타일리스틱한 그런 장비들이 작동을 한대요. 역할을 한대요.
어떤 방식으로? inharmonious. 조화롭지 않은 방식으로요. 뭐에 대해서? subject matter에 대해서요. 알겠다. 지금 subject matter 얘 물결이었잖아요. 얘랑 뭐가 조화가 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스타일리스틱한 장비요. 얘네 둘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않는데요.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스타일이 그 정신적인 모델을 구성하는 걸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얘가 뭔가 방해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인하모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알 수 있는 게 이 글은 작품의 어떤 사조, 표현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representation을 한 거고요. 하나가 expressionist한 건데 representation 같은 경우는 얘는 subject matter하고 스타일하고 subject matter가 나름 조화로워요. 하나가 된다고 할게요. 근데 얘는 둘이 조화롭지 않은 방식이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대비가 나타났다고 보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어쨌든 이 둘은 구별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제가 이 분홍색으로 표시한 것까지는 안 보이셨어도 괜찮아요. 근데 적어도 이 둘을 좀 구별해야 되겠다. 이 정도 느낌은 오셨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뭔가 표현하려는 대상하고 그 양식이 안 맞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disquieting, 정적을 깨는, 좀 뭔가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을 조성한대요. 얘는 뭔가 잘 일하고 있었는데 얘는 뭔가 좀 불안해요. 부조화가 발생해요. 뭔가 좀 불편해요. 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런 다음에 그 결과 작품은요 덜 읽을만 하대요. 즉 덜 쉽게 이해가 된대요. 그러겠죠. 이 둘이 서로 안 맞으니까 이거 왜 그런 거지? 왜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 뭔가 불안하고 좀 잘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전통적인 어떤 형태로부터의 이탈은요. 이게 일종의 부조화가 되겠죠. 이것은 그 감상자랑 독자들로 하여금 대절을 상기시킨대요. 뭐냐? 미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는? 그 전체 에피소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즉, 아까 해석이 쉽지 않다고 했죠. 불안 부조화가 발생했다는 건요. 얘가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랑 이제 같은 말이 이해나 해석이 잘 안 돼. 이게 일종의 어떤 프로블럼이라 보시면 돼요.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게 바로 뭐냐? 그래서 미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적 태도가 필요하대요. 미적 태도가 없으면은 이해가 안 돼. 부조화 상태거든. 이 미적 태도를 갖춰야지만, 그래야지만 얘를 그나마 좀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상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쌤, 미적 태도가 뭔데요? 어떤 태도인데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이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이거는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PS 구조. 다 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쌤, 너무 어려운데요? 다행히 마지막 문장에 switch between 나왔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나눠줬잖아요. 일상적인 삶에서의 실용주의적인 태도랑 미적인 태도 둘로 나눠놨죠. 그 말은 아까 나왔던 이 미적인 태도 얘는 어떻다는 거예요? 실용적이지 않다는 거죠. 일상하고는 좀 괴리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가 미적 태도예요. 미적 태도가 필요한 곳은 뭔가 일상하고는 좀 안 맞는 괴리감이 있고 불안하고 부조화된 상태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해요. 어쨌든 답은 얘 가지고 낼 거거든요. 자, 이제 주어진 문장 보십시다. 잘 보세요. This active involvement. 일단 시시사 나왔죠. 이러한 적극적인 관여는 제공합니다. 기반을요. 뭐에 대한 기반? 미적인 처리 과정의 깊이에 대한 기반을 제공한대요. 그리고 작품의 의미에 대한 성찰의 기반을 제공한대요. 즉 이렇게 적극적으로 몰입하고 관여하고 참여를 해야 미적으로 뭔가 이해를 하고 그 작품에 대해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에세링 나왔죠. 그러면은 요 적극적인 참여는 지금 representation한 그림에선 필요 없죠. 요 expressionist한 그림에서 필요한 거죠. 따라서 답은 4번 아니면 5번이란 거 아시겠어요? 1, 2, 3은 안 되잖아요. 4번 아니면 5번이잖아요. 근데 적극적인 어떤 참여라고 할 만한 게 4번 앞에 있어요. 뭔가 참여한다라고 할 만한 게 아무리 봐도 없잖아요. 5번 앞에도 없는데요. 5번 앞엔 그나마 있잖아요. 아까 미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누가? 감상자가요. 독자가요. 독자가 미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봐선 이해 안 돼. 이해하기 힘들어.
네가 미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해야 돼. 그래야 이해되는 거야. 그나마 어렵긴 하지만 그나마 적극적 참여라고 할 만한 건 요거밖에 없죠. 그래서 답이 5번이고요. 게다가 또 4번이 안 되는 게 전 사실 요것도 활용했거든요. 이 중간에 인과연결사 있잖아요. 그렇죠? 이 중간에 딱히 막히는 게 없어요. 부조화가 발생했기 때문에 바로 이해하기 힘들어. 뭔가 다른 게 필요해. 이 흐름 너무 괜찮지 않아요? PS 구조잖아요. 이 흐름 자체가. 그래서 중간에 뭔가 끼어드는 것 자체가 또 말이 안 됩니다. 가능한 답은 5번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글은 기존 기출하고 너무 비슷했던 게 둘로 나누는 거구나. 둘로 영역 나누고 주어진 문장은 여기에 속하는 걸까? 여기에 속하는 걸까? 영역 확인하는 거. 소속을 확인하는 거. 요 풀이법은 지겹도록 제가 해왔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다만 좀 어려운 점은 4번일까 5번일까 좀 고민을 해야 됐다라는 거. 근데 그 결정하는 기준도 시시사예요. 이거 뭐 처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디스를 활용해서 푸는 거.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새로운 문제라고 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다만 소재가 굉장히 낯설고 좀 어려웠을 거예요. 저도 완벽하게 이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거는 딱 이 정도의 선에서 풀 수 있도록 그 코드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킬러라는 말씀은 안 되나? 어차피 누가 뭐 내 말 듣겠어. 그렇죠? 뭐 제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뭐 세무조사 들어오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자, 40번 이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얘의 정답률 낮은 이유는 뭐 명확하죠. A 같은 경우는 4번이었나요? 네. 4번 빼고는 다 되죠. 사실 A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 다 돼요. 충분히 가능해요. 4번 빼고는. 그럼 결국 변별력은 B에서 발생하는데 B의 근거를 찾기가 좀 힘드셨을 거예요. 자, 그걸 좀 말씀해 드릴게요. 상황 좀 이해해 봅시다. 얘 중간에 콤마 끼어든 거예요. 뭔가 한 차례 뭔가 긴급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은 뭐 이런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먼지가 일었다가 진정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경향성이 있대요. 뭐 하는 경향성이냐면은 비근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대요. 주로 어디에서요? 경제적으로 성장한 곳에서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먹고 살만해졌어요. 어떤 나라가. 그러면은 이제는 뭔가 좀 기근이 왔을 때도 사람들이 좀 굶어 죽지 않도록 뭔가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도 경제적인 어떤 성공의 기여라고 나왔잖아요. 이게 부인할 수 없대요. 뭐에 기여했어요? 경제 성공이? 기근을 줄이는데. 그래서 요거는 되게 쉬워요. A는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게 기근의 위험성을 줄이는데 경제 성장이 어때요? 도움이 되었다. 여기는 긍정하는 내용이 들어가주면 되겠죠. 플러스네요. 자, 그래서 4번 빼고는 사실 다 그럭저럭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변별력은 B에서 발생한다고 했죠. 자, B를 볼 건데 여러분 요약문은 재진술이잖아요. B는 뭐에 대한 정보냐면은 바로 직접적인 접근이 되겠죠.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돕는데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럼 우리 뭐 찾아야 돼요? 직접적인 접근을 찾으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여기 at the same time에 여기 요 문장 봐주시면 돼요. 여기부터 볼게요. 자, 이 문장이 굉장히 좀 긴데 구조가 이런 구조예요. country스가 주어고요. where부터 cannot 앞까지가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걸 봐주세요. 독해적으로는 이것도 기출에 정말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럼 cannot 부정어죠. 그 다음을 without도 부정어죠. 부정, 이중부정이니까 이중부정은 사실상 긍정이죠.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난 너 없이 살 수 없어. 너가 꼭 있어야 돼. 랑 같은 말인 거죠. 해석해 볼게요. 나라인데 어떤 나라냐면요. 인구의 상당수가요. 그들의 생계를 끌어온대요. 뭐로부터? 불확실한 자원으로부터. 뭐 예를 들면 사실 농사도 좀 불확실할 수 있지 않겠어요? 흉년이 들면 망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뭔가 좀 불확실한 생계 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그런 나라는요. 기근을 막는 거를 바랄 수 없대요. 뭐 없이는 뭔가 특화된. 그래서 entitlement가 좀 특이한 뜻으로 쓰였거든요. 얘가 재정지원 혜택이라는 뜻이 있대요. 솔직히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특화된 재정지역 혜택의 보호 메커니즘이 직접적인 어떤 공공 개입을 포함하지 않고서는 나왔잖아요. 응? 직접적인 개입 나왔죠. 다시
어떤 보호 메커니즘이 있어요. 완벽하게 이해 못하셔도 돼요. 얘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한대요. 그거 없이는 기근을 막을 수가 없대요. 자,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인 개입? 꼭 해야 된다. 이거 없이는 안 돼. 이게 꼭 있어야 기근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B에는 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얘 없으면 안 돼. 이거니까요. 그럼 답 몇 번입니까? 꼭 있어야 된다. 컴플리케이티드 일본어로 많이 읽었던데 얘가 꼭 있어야 된다예요. 얘 복잡한이잖아요. 그냥 적절한 정도예요. 비용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꼭 있어야 된다니까요. critical, 결정적인, 중대한. 요거죠. 답 2번으로 그래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참고로 4번의 appropriate까지도 사실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A만 요걸 따로 준 것 같아요. 여기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appropriate 얘는 가능합니다. 이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비용 효율적이다 이건 없어요.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로 접근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시대는 끝났습니다. 더 깊이 있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해설은 다 되었고요. 마지막 마무리를 좀 이제 할 건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보다는 이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제 한 풀이가 낯설게 느껴졌다? 방향을 좀 잘못 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일관되게 문제를 풀고 있고, 그리고 제가 푸는 방법은 제가 뭐 허공에서 뭐 끌어온 게 아니라 다 기출에 근거해서 기출에서 이런 식으로 풀게 문제를 내네? 거기에 기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기출에서 뭘 알아야 되는지를 잘 좀 캐치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교양 영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정보가 있고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있거든요. 뭐가 중요한지를 꼭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계속 형광펜 칠하라고 했던 거 강조했던 것들 있잖아요. 요것만 모아놔도 벌써 기출 절반은 보입니다. 왜냐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다만 올해는 좀 특이하다고 했죠. 예전 기출과 달라진 점은 이제는 그냥 뭐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눠서 범주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범주화 플러스 좀 더 정밀하게 문제 푸는 것까지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해서 범주화가 필요하지 않은 건 절대 아니에요. 범주화로 안 풀리는 문제가 없을 뿐더러 범주화 없이 못 푸는 문제도 되게 많습니다. 거기에 추가 무기를 장착해야 된다는 거지 그걸 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제발 코드 정립 다시 해주셔야 돼요. 코드 정립을 다시 한다는 거는 선택지, 매력적인 오답을 골라내는 것, 이거 추가적으로 연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0점 조절 다시 합시다. 그리고 빈칸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는 빈칸에 들어갈 내용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뭐 밑줄이야 물결이야 이걸로 안 끝나는 거 보셨죠? 정확하게 빈칸은 이 내용이 들어가야 돼. 이 내용 이거 찾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간접 수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둘로 잘 나누기만 하면 여전히 잘 풀리고 있어요. 둘로 나누는 거 미친 듯이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누는 건 여러분의 상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다르다, 뭐 역적 연결사, 뭐 이런 이제 기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나눠주시면 돼요. 또 뭐 아까 뭐 그 39번처럼 노골적으로 두 종류가 나올 때 이런 걸로 이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문제 이제 풀면서 느낀 게, 물론 어려웠죠. 저도 이제 시간 진짜 거의 다 써서 풀기는 했는데, 그렇지만 뭐 예전에 필요 없었던 새로운 풀이가 필요했느냐? 아니거든요. 그냥 기존의 풀이대로 어쨌든 풀렸고 조금 더 정신은 바짝 차려야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하면서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는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좀 더 집중해야 되고 좀 더 엄밀해져야 되는데, 그렇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올해 뭐 수능이 예전에 비해서 뭐 엄청나게 뭐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저도 이제 교재를 만들 때 좀 더 선지는 신경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지는 좀 갈아엎어야 될 것 같아요. 더 매력적으로, 더 엄밀하게 바꿔야 되겠지만 지문을 읽는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이번 시험이 뭐 엄청나게 기존과 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저희가 해야 됐던 걸 잘 해주셔야 돼요. 그걸 먼저 잘 해주시고 거기에 추가적인 연습을 더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세요. 아까 제가 풀이하는 거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 풀이를 처음 보신 분은 물론 이게 저게 실전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늘 이렇게 풀어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하던 대로 하니까 답이 나왔어요. 네, 전 늘 하던 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발 멘붕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분은 아는데 저도 수능 때 최고점이 나왔거든요. 모의고사 때 계속 점수 안 나오다가 수능 때 최고점이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벌써 지금 무너져서 뭐 어차피 수능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정말 후회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별과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뭐가 약하지, 뭘 보완해야 될지 그냥 그것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점수를 신경 안 쓰면 더 점수가 오를 때가 더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번 6월은 다 같이 우는 시험일 가능성이 높아요. 웃는 사람은 적어요. 좀 그거를 약간 위안을 삼으시고 냉철하게 좀 약점을 보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네,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럼 이제 7월 모의고사 때 아마 다시 짧게나마 뵐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